제11장 나나는 자라면서 말괄량이가 되었다. 15살에 벌써 송아지만큼 성장하여 살갗은 새하얗고 살이 통통하게 쪄서 공처럼 동그랬다. 그렇다. 15살이라면 영구치는 다 났겠지만 아직 코르셋은 입지 않을 나이였다. 그런데 얼굴은 우유 속에 담갔다가 꺼낸 것처럼 뽀송뽀송 앳돼 보였고 살갗은 복숭아처럼 보드라우며 코는 얄미울 정도로 귀엽고 입술은 장밋빛이었고 불타오르는 듯 반짝이는 두 눈은 남자들이 그것으로 담뱃대에 불을 붙여보고 싶을 듯 했다. 싱싱한 귀리 빛깔의 풍요로운 노란머리는 관자놀이 위에 금가루를 뿌리듯 흐트러져서 태양의 화관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아, 로리의 부부의 말처럼 얼마나 귀여운 인형인지. 아직 코를 씻겨주어야 할 만큼 어린 나이인데도 그 큼직한 어깨는 제법 둥글둥글하여 성숙한 여자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이제 나나는 브라우스 속에 종이 뭉치를 넣지 않아도 되었다. 유방이 새하얀 비단 같고 신선한 한 상의 유방이 부풀러 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거추장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두 팔로 받쳐야 할 정도의 유방을 갖고 싶어 했으며 유모의 저절을 꿈꾸고 있었다. 청춘이란 그토록 탐욕스럽고 무분별한 것이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끄는 점은 그녀가 하얀 이 사이로 혀끝을 날름 내미는 나쁜 버릇이었다. 물론 그녀는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그렇게 하면 귀엽게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예쁘게 보이려고 하루 종일 혀를 내밀고 다녔다. 그 혓바닥 좀 집어넣어. 제르베즈가 소리치곤 했다. 쿠퍼도 끼어들어 주먹으로 탁자를 치며 큰 소리로 욕을 퍼붓지 않을 수 없었다. 네 빨간 늑마 조각은 도로 들여보내. 나나는 온갖 멋을 다 부렸다. 발은 잘 씻지도 않는 주제에 구두는 엄청나게 좁은 것을 신어서 생크레펜 감옥에서 순교를 하는 꼴이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빛을 보고 어찌된 일이라고 물으면 그녀는 자신이 멋부리다가 그렇게 된 것을 실토하지 않으려고 배가 아프다고 대꾸했다. 집에 빵도 부족한 처지라서 몸치장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도 그녀는 기적처럼 해냈다. 일터에서 리본을 가져와 조잡한 옷에 리본 매듭과 술을 잔뜩 달아 꾸미기도 했다. 여름은 그녀가 활개치는 계절이었다. 6프랑짜리 무명옷 한 벌로 일요일마다 잘 때우면서 아름다운 노랑머리를 휘날리며 구트도르 거리를 설치고 돌아다녔다. 그렇다. 사실 교회 큰 길에서 파리의 성벽까지, 클리냥쿠르 거리에서 샤펠 거리까지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그녀를 작은 암탉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녀는 정말로 어린 닭처럼 살갗이 보드랍고 싱싱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잘 맞는 옷이 한 벌 있었다. 흰 바탕에 장밋빛 물방울 무늬가 있는 드레스로 장식 하나 없이 아주 산뜻한 드레스였다. 약간 짧은 치마래로 발이 드러나고 넓은 소매는 팔이 팔꿈치까지 드러나 보였다. 블라우스 기스는 아버지에게 따귀를 얻어맞지 않으려고 언제나 계단의 어두운 구석까지 내려와서 피인을 꽂아 하트형으로 열어붙였다. 그러자 눈처럼 흰 목덜미와 가슴팍의 황금빛 그늘이 엿보였다. 그 밖에는 다만 장밋빛 리본을 하나 머리에 매달았을 뿐인데 리본 끝이 목덜미 위에서 나부끼고 있었다. 이것만으로 그녀는 꽃다발처럼 싱그러웠다. 그녀는 소녀에서 성숙한 여자로 바뀌어가는 나이가 갖는 맨살의 향기로움, 청춘의 향기로움을 풍기고 있었다. 이 무렵의 일요일은 그녀에게서 군중과의 또는 지나치다가 헐깃 바라보는 모든 남자들과의 만남의 나날이었다. 그녀는 일주일 내내 사소한 욕망에 자극되어 숨막히는 기분으로 바깥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싶다. 나들이 옷을 입고 변두리 길의 혼잡한 인파 속을 햇빛을 쬐며 거닐고 싶다는 생각으로 일요일을 기다리며 살았다. 그날이 되면 아침부터 옷을 차려입었는데 서랍장 위에 걸어놓은 작은 거울 앞에서 몇 시간이고 셔츠 바람으로 앉아있었다. 건물안 사람들이 모두 창을 통해 그녀를 넘겨다볼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셔츠를 풀어헤치고 산책하는 건 좀 그만둘 수 없느냐고 물었다. 그래도 그녀는 전혀 아랑곳하는 채 다리를 드러내고 셔츠를 어깨에서 흘려 내려뜨리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설탕물로 앞머리를 이마에 붙이고 반장화의 장식 단추를 달거나 드레스를 잠깐 손보기도 했다. 아, 그녀가 참으로 근사하군. 아버지 쿠퍼는 놀리는 어조로 비웃었다. 진짜 유감스러운 막달라 마리아로구나. 밤거리 여자로 전락하여 단돈 2수에 다 보여줄게야. 그는 딸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 살 좀 가려라. 어디 빵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야지. 그러자 하얗고 가녀리며 사랑스러운 그녀는 넘실거리는 레몬빛 머리 밑에 온 살길이 붉어질 만큼 화를 냈고 아버지에게 대꾸도 않고 시를 이로 물어뜯으며 알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나나는 곧바로 주랭랑을 쳐서 앞마당으로 내려갔다.
일요일의 따사로운 평화가 건물 안을 온통 졸리게 했다. 아래층에서는 작업장이 문을 닫고 살림집은 창을 열어놓은 채 하품을 하고 이미 식사 준비가 다 되어서 식욕을 돋우기 위하여 성벽 근처까지 산책 나간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식탁이 들여다 보였다. 4층에 사는 어떤 여자는 온종일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를 굴리고 가구를 뒤죽박죽으로 만들며 몇 시간씩 한 가지 노래를 우는 것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흥얼거렸다.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텅 비어 말소리가 울리는 악마당 가운데에서 나나가 폴린, 다른 여자아이들과 모여 배드민턴을 치고 놀았다. 그 애들 대여섯 명은 같이 자랐는데 나나는 이제 그 건물의 여왕격이었으며 저마다 남자들이 맹렬하게 던지는 추파를 받고 있었다. 남자가 하나라도 앞마당을 지나가면 삽시간에 웃음소리가 일고 풀먹인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가 바람소리처럼 휙 지나갔다. 머리 위에서는 공휴일 같은 공기가 무겁게 감돌며 나른하게 녹아들고 산책길 먼지로 하얗게 된 것처럼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배드민턴은 도망치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었다. 갑자기 건물이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그 애들이 그리로 막 뛰어나가 변두리 큰 길에 다다른 것이다. 6명의 여자애들은 나란히 팔짱을 끼고 맨머리에 리본을 메고 나들이 옷을 뽐내며 거리를 가득 메우면서 지나갔다. 그녀들은 빛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힐끗거리면서 무엇이든 빼놓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두툼한 턱살을 좀 봐달라는 듯이 고개를 젖히고 우스댔다. 곱추가 지나가거나 노파가 길가에서 개를 기다리고 있으면 요란하게 우스대고 뒤처지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끌어당기는 애가 있어서 그녀들의 줄은 끊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그 애들은 일부러 엉덩이를 흔들기도 하고 몸을 웅크리기도 하고 휘청거리며 걷기도 했다. 그것은 사람들 눈길을 끌어보려고 성숙해가는 여자로 몸을 비틀어대는 행위였다. 거리는 그녀들 마음대로였다. 가게 앞에서 치마를 펄럭이며 자라난 그녀들은 지금도 스타킹 고정밴드를 다시 매기 위해서 치마를 넓적다리까지 들어올렸다. 천천히 걷고 있는 창백한 사람들 틈에 끼어 계집아이들은 큰 길의 길쭉한 나무들 사이를 로슈슈아르 시문으로부터 생더니 시문까지 이처럼 뒤죽박죽 떼지어 누비고 다녔다. 부딪히는 사람을 열어젖히고 혼잡한 인파를 지그재그로 가로지르며 때로는 뒤돌아보면서 끝없이 웃고 제잘제잘 찌끄러댔다. 그녀들의 드레스가 펄럭이고 간 뒤에는 두려움을 모르는 청춘의 냄새가 풍겼다. 거리 한가운데서 눈부신 햇빛을 받으며 불량소녀같이 쌍스럽고 천박한 모습을 드러내놓지만 한편 목욕탕에서 촉촉하게 목덜미를 적시고 돌아오는 처녀처럼 탐스럽고 사랑스러운 면도 있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장밋빛 옷을 입은 나나가 아이들 한가운데를 차지했다. 폴린과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폴린의 드레스도 흰 바탕에 노란 꽃무늬가 햇빛에 반짝거렸다. 그리고 이 두 아이가 가장 몸집도 크고 전혀 티도 나는 데다 뻔뻔스럽기도 으뜸이었기 때문에 한 패거리의 우두머리처럼 맨 앞에 서서 사람들 눈길을 받으며 뽐내고 있었다. 다른 말괄량이들은 아직 형편없이 어리지만 그래도 제법 큰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서로 다투어 좌우로 줄지어 늘어섰다. 나나와 폴리는 마음속으로 남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하여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계획을 짰다. 숨을 헐떡일 정도로 다름질 쳤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얀 양말을 드러내거나 머리털에 맨 리본을 바람에 나무끼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다름질을 멈추어 숨이 가쁜 채 하고 가슴을 헐떡이며 몸을 젖힌다면 근처에 틀림없이 누군가 동네 청년이 있어서였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주 노곤한 듯이 축 늘어져 걸으면서 소곤거렸다. 그리고 킬킬거리며 눈을 내리뜨고 남자들 쪽을 살펴보았다. 그녀들은 본디 거리의 혼잡 속에서 이처럼 우연한 만남을 기대하고 빠져나갔다. 저고리에 둥근 모자를 쓴 나들이 옷차림의 청년들이 개울가에서 잠깐 계집아이들을 붙잡고 농담을 하다가 허리를 잡으려고 했다. 그리고 회색 작업복을 되는 대로 입고 팔짱을 낀 채 담배 연기를 그녀들에게 내뿜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주고받는 20살가량의 노동자들도 있었다. 그런 일은 별로 대단하지 않았다. 이 남자들도 이 여자아이들처럼 다 함께 거리에서 자라났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녀들은 저마다 많은 남자들 가운데서 이미 상대를 정해놓았다. 폴린의 상대는 17살 소목장이로 고드롱 부인의 아들이었으며 곧잘 그녀에게 사과를 사주었다. 나나는 건너편 큰 길 끝에 사는 빅토르 포코니에를 찾아냈는데 그는 세탁소 주인의 아들이었다. 이 두 아이는 컴컴한 거리 모퉁이에서 곧잘 키스를 했다. 하지만 이런 관계도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기에는 그녀들은 이미 너무나 교활하기 짝이 없었다. 다만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소문을 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해가 저물면 이 말괄량이들의 커다란 기쁨은 고개사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일이었다.
요술쟁이들, 힘센 장사들이 와서 큰 길 바닥에 낡은 양탄자를 폈다. 그러면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동그랗게 사람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서 어릿광대가 빛바랜 타이츠를 입고 갖가지 재주를 부렸다. 나나와 폴리는 구경꾼들이 가장 많은 곳에서 몇 시간이나 서 있었다. 그녀들의 예쁘고 풋풋한 옷이 지저분한 방 코트와 작업복 틈에 끼어 구겨졌다. 그녀들이 드러낸 팔과 목덜미, 맨머리 등이 냄새나는 입김과 함께 술과 땀 냄새 속에서 찌들었다. 그래도 그녀들은 실증을 내지 않고 두 볼이 붉게 물들어 이런 쓰레기 더미 같은 곳이야말로 천국이라는 듯이 웃어대며 재미있어했다. 그녀들 주위에서는 천박한 말, 노골적이고 외설스런 얘기, 주정뱅이들의 욕설이 마구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녀들 언어였으며 그녀들이 다 알고 있는 말이었다. 누군가의 말에 뒤돌아보긴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부끄러움이라고는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고 비단결처럼 매끄럽고 흰 피를 붉히는 일도 없었다. 그녀들이 곤란해했던 것은 오로지 아버지, 특히 술에 취한 아버지와 마주치는 때였다. 그녀들은 조심하며 서로에게 경고해 주었다. 예, 나나야, 폴린이 갑자기 소리쳤다. 쿠프 아저씨야. 뭐라고? 취하지 않으셨는데 안 취했어? 안 취하셨어? 내가 헛기침이 나는군. 나나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난 도망칠 테야 알겠어? 야단맞기 싫으니까. 어머, 아버지가 곤두박질 치셨네. 맙소사, 목이라도 부러지셨으면. 또 때로는 쿠프가 갑자기 나나 앞에 나타나서 도망칠 틈이 없으면 그녀는 웅크리고 앉아 중얼거렸다. 얘들아, 제발 날 좀 숨겨줘. 아버지가 나를 찾고 있어. 어슬렁거리다가 잡히면 엉덩이를 걷어차겠다고 하셨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주정뱅이 아버지가 그대로 지나쳐버리면 그녀들은 모두 일어나서 웃어대며 그의 뒤를 따라갔다. 들키느냐 들키지 않느냐, 진짜 숨바꼭질이었다. 그러나 한 번은 보슈가 폴린을 찾아와서 그녀의 두 귀를 잡고 끌고 갔으며 또한 쿠퍼는 나나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데리고 간 일도 있었다. 날이 저물자 그녀들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바퀴 돌고 으스름한 땅거미 속을 지친 몸으로 인파에 섞여 집으로 돌아갔다. 하늘에 떠도는 먼지는 짙어가고 무거운 하늘을 파릇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구트도르 거리까지 오자 문 앞에 서서 수다를 떨고 있는 아낙네들, 마차도 다니지 않는 이 지역의 미지근한 침묵을 깨뜨리는 함성 따위가 마치 시골 구석에 온 느낌이 들게 했다. 그녀들은 잠깐 앞마당에 멈춰 서서 라켓을 집어들고서 자기들이 사뭇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꾸몄다. 그러고는 집에 가서 둘러댈 말을 준비하면서 저마다 계단을 올라갔는데 막상 집에 들어가 보면 부모님은 수프에 소금이 덜 들어갔느니 설었느니 하면서 싸움하기에 바빠서 모처럼 꾸며놓은 말도 써먹지 못하고 지나가는 수가 많았다. 이제 나나는 여공이었다. 지금까지 줄곧 수습 생활을 한 케르 거리의 티트러빌 거리에서 하루에 40수씩 벌고 있었다. 쿠포 부부는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고 싶지 않았다. 10년 동안 이 가게에서 여공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러라 부인의 감시 아래 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침에 어머니가 뻐꾸기 시계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딸은 기트 가게도 품도 키도 잘 안 맞는 검은색 헌 원피스를 거북하게 입고 혼자서 나갔다. 러라 부인은 나나의 도착 시간을 확인하는 책임을 맡고 있어서 나중에 그것을 제르베즈에게 말해주었다. 구트도르 거리에서 케르 거리까지 가는데 나나는 20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했다. 왜냐하면 이런 말괄량이들은 사슴처럼 발이 빨랐기 때문이다. 때로는 시간에 꼭 맞추어 뛰어들었다. 하지만 얼굴이 새빨갛고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니 분명 도중에 다른 짓을 하다가 시문에서 10분 만에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7, 8분 늦는 일이 가장 많았다. 그런 날은 저녁낮을까지 고모에게 아양을 떨며 애원하는 눈초리로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집에 알리지 못하게 했다. 젊은이를 이해하고 있던 러라 부인은 쿠포 부부에게는 거짓말을 했지만 나나에게는 한없이 끈질기게 설교를 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아가씨에게 파리의 길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러주었다. 아, 세상에, 그녀 자신도 사내들이 얼마나 따라다녔던지 그녀는 언제나 엄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타오르는 듯한 눈으로 조카 딸의 응석을 받아주었다. 그리고 이 가엾은 작은 고양이의 순진무구함을 지켜주면서 정성 들여 가꾸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화끈 달아올랐다. 알겠니 얘야? 그녀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무엇이든 나한테는 말해줘야 한다. 난 너에게 무척 신경을 쓰고 있어. 만약 너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센강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어. 알았니? 귀여운 아기야. 사내들이 말을 걸어오면 모두 나에게 얘기해 줘야 해.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응? 아직 그런 일이 없지. 그걸 나에게 맹세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나나는 야릇하게 입을 비틀며 웃었다.
아니, 남자들이 나나에게 말을 건 적은 없었다. 그녀는 아주 빨리 걸어다니니까. 그들이 나나에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녀는 남자들에게 전혀 말려들지 않으니 말이다. 그리고 나나는 얼빠진 표정으로 늦어진 이유를 대했다. 그림 간판을 보느라고 서 있었다든가 온갖 이야기들을 알려주는 폴린과 함께 있었다고 변명했다. 믿을 수 없다면 뒤를 따라와 봐도 좋다는 것이다. 나나는 왼쪽 보도를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으며 아주 빨리 걷기 때문에 마차처럼 다른 여자아이들을 앞질러 간다고 했다. 사실 러라 부인은 어느 날 프티카로 거리에서 나나를 우연히 보았는데 나나는 조화공인 말괄량이 친구들 3명과 함께 고개를 쳐들고 웃고 있었다. 한 남자가 창가에서 수염을 깎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여자아이는 화를 내며 지금 막 모퉁이 빵집으로 1수짜리 빵을 사러 들어가는 참이라고 우겨댔다. 내가 감시하고 있으니 걱정 마. 기다리 과부는 쿠포 부부에게 말했다. 그 애에 대해서는 내일처럼 책임을 지겠어. 어느 더러운 놈이 그 애를 조금만 건드려도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디트러빌레 작업장은 중 2층의 커다란 방으로 받침대에 올려놓은 큰 작업대가 방 가운데 놓여 있었다. 누렇게 더럽혀진 회색 벽지가 찢어진 틈새로 회백이 드러나 보이는 텅 빈 사방벽을 따라 낡은 두꺼운 종이와 보따리 따위가 먼지를 듬뿍 뒤집어 쓴 채 그곳에 내버려진 모형 같은 것으로 가득 찬 선반이 여러 단 절비하게 놓여 있었다. 천장은 가스등의 거름으로 칠을 해놓은 것처럼 거무스름했다. 창문 2개는 활짝 열어 젖혀져 있어서 여공들은 작업대를 떠나지 않고서도 맞은편 보도를 오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다. 러라 부인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와 있었다. 이어서 15분 동안은 문이 연달아 여닫히며 어린 조화공들이 땀을 흘리며 머리카락은 흐트러진 채 무질서하게 들어왔다. 7월 어느 날 아침 나나는 맨 마지막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이제 그것은 그녀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 나나가 말했다. 마차가 있으면 좋으련만. 그리고 그녀가 카스케트라고 부르는, 카스케트는 챙 달린 모자를 말한답니다. 카스케트라고 부르는 이제 손질하는데도 실정이 나버린 낡은 검정 모자를 벗지도 않고 창가로 다가가서 좌우로 몸을 밀면서 그리의 모습을 내다보았다. 뭘 보고 있지? 의심만을 러라 부인이 물었다. 아버지랑 같이 왔니? 아니에요. 나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아요. 너무 더워서 그저 내다본 거예요. 정말 이렇게 달려오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아침 낮을부터 숨 막힐 듯이 더웠다. 여공들은 창문 햇빛 가래기를 내리고 그 틈으로 거리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그러고 나서 겨우 책상 양쪽에 늘어앉아 일을 시작했다. 러라 부인은 홀로 윗자리를 차지했다. 모두 8사람이 저마다 자기 앞에 풀단지, 핀셋, 여러 도구들, 무늬 만드는 실뭉치를 놓고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철사, 실패, 솜, 초록빛과 밤빛의 색종이, 비단, 세틴, 벨벳을 도려낸 잎과 꽃잎들이 흩어져 있었다. 방 한가운데의 커다란 물병에는 한 일꾼이 사온 2수짜리 작은 꽃다발이 꽂혀 있었는데 그것은 전날부터 그 처녀의 블라우스에서 시들어버린 것이었다. 너는 모를 거야. 예쁜 갈색머리 레오니가 실뭉치 위에 몸을 기울이며 장미 꽃잎에 무늬를 만들면서 말했다. 가엾게도 카롤리는 저녁마다 마중을 오는 남자아이한테 무척 혼이 나고 있어. 마침 가느다란 초록빛 색종이를 자르고 있던 나나가 소리쳤다. 틀림없어. 날마다 그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어. 작업장인의 무엇인지 들뜬 기분에 휩싸이자 러라 부인은 엄격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중얼거렸다. 너는 정말 훌륭하구나 얘야. 예쁜 말만 하니까 아버지에게 일러줄 테다. 아버지가 좋아할지 어떨지 어디 두고 보자꾸나. 나나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려는 듯 두 볼을 불룩하게 부풀렸다. 그래 아버지. 그도 좋은 말만 골라서 하니까. 그러나 갑자기 레오니가 작은 목소리로 아주 빠르게 속삭였다. 쉿, 조심해. 주인 아줌마야. 실제로 키가 크고 바싹 마른 디트러빌 부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보통 아래층에 있었다. 결코 농담은 하지 않았으므로 여공들은 그녀를 무서워했다. 이제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작업대 둘레를 여주인은 한 바퀴 천천히 돌았다. 그녀는 여공 한 사람에게 솜씨가 없다고 잔소리를 하며 데이지 꽃을 다시 만들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굳은 표정으로 나가버렸다. 어이 모두들 투덜투덜 불평을 하는데 나나가 말했다. 얘들아 정말 얘들아. 러라 부인이 엄격한 태도를 보이려고 말했다. 언제까지나 이러고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여자아이들은 그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여공들은 러라 부인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우 관대했고 장난기 어린 눈초리를 가진 여자아이들 틈새에서 즐거워했다. 때로는 애인에 대해 털어놓게 하려고 여자아이들을 따로 불러내는가 하면 작업대 구석이 비어있을 때는 아이들을 모아 트럼프 놀이를 함께 하기도 했다. 그녀의 거친 피부와 헌병 같은 몸집도 남녀관계가 화제에 오르자마자 활기를 띠고 기쁨을 참지 못했다. 노골적인 표현만 쓰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았다. 정말이다. 나나는 일터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물론 나나는 본디 소질이 있었다. 하지만 가난과 악덕에 기진맥진해진 여자아이들과 사귀었기 때문에 똑같이 물든 것이다. 사람들은 거기서 피범벅이 되어 함께 타락하고 있었다. 썩은 사과 몇 개가 바구니 전체의 사과를 썩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물론 남 앞에서는 얌전한 체했고 천한 근성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나쁜 말은 삼갔다. 예컨대 단정한 아가씨처럼 행동을 했다. 다만 구석에서 귀옛말로 소곤거릴 때는 온통 천박한 말투성이었다. 둘만 모였다 하면 음담패설이 시작됐으며 몸을 비비꼬고 웃지 않고는 못 베겼다. 이윽고 저녁이 되면 나란히 어울려서 집으로 갔다. 그리고 속내 이야기라든가 머리털이 곤두설 만큼 끔찍한 얘기가 시작되었고 보도 위에서 인파에 밀리며 두 사람씩 짝지은 여자아이들이 흥분해서 멈추어 쓰고는 했다. 이 작업장의 분위기는 나나처럼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자아이들에게는 좋지 못했다. 타락한 여공들이 헝클어진 머리 모양과 도저히 봐줄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치마 차림으로 점잖지 못한 무도장의 수상쩍은 밤냄새를 가지고 들어갔다. 활락으로 지새운 이튿날의 축 처진 무기력함, 개슴처리한 눈, 러라 부인이 사랑의 타박상이라고 그럴듯하게 부르는 눈 언저리의 거무스름한 그늘, 흔들거리는 허리, 쉬인 목소리 등이 작업대 위에 그리고 망가지기 쉽고 반짝이는 조화들 속에 썩은 공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나나는 옆에 앉은 여자아이가 벌써 사내를 알았다. 짐작하고 코를 실룩거리며 냄새를 맡으면서 황홀감에 잠겼다. 그녀는 임신했다는 소문이 퍼져 있는 키다리 리자 옆에 오랫동안 있었다. 그리고 그 배가 불러올라 당장에 터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호기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란 아무래도 어려워 보였다. 이 말괄량이는 무엇이든 다 알고 있었다. 이미 구트도르 거리에서 이것저것 다 알아보는 것이다. 나나는 일터에서 오직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도 해보고 싶다는 뻔뻔스러운 욕구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 숨이 막혀 그녀는 발을 더 내리는 듯이 창가에 다가가며 속삭였다. 그러나 그녀는 몸을 숙여 또다시 좌우를 살펴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건너편 보도에 멈추어 서 있던 남자의 모습을 살피고 있던 레오니가 외쳤다. 저 아저씨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벌써 15분이나 이쪽을 기웃거리고 있으니 말이야. 숫고양이 같은 놈이겠지? 러라 부인이 말했다. 나나야 이리 돌아와서 앉아라. 창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 않니? 나나는 감고 있던 오랑캐꽃 줄기를 다시 집어들었다. 온 작업장의 관심이 그 남자에게 쏠렸다. 그는 짧은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옷차림은 단정했다. 50살 남짓한 신사였다. 아주 진지하고 위험 있는 창백한 얼굴이었으며 희끗한 턱수염은 말쑥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그는 1시간가량 약초가구 앞에 서서 작업장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조화공들은 킬킬거리고 있었으나 그 웃음소리는 거리의 소음으로 지워져 버렸다. 그리고 그녀들은 아주 바쁘게 일감에 달려들면서도 그 신사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힐끗거렸다. 저런 레오니가 주위를 환기시켰다. 그가 코안경을 쓰고 있네. 오 멋쟁이다. 틀림없이 오기스틴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지만 못생긴 노랑머리의 키다리 오기스틴은 그런 늙은이는 싫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러라 부인이 고개를 내저으며 입술을 뾰족 내밀고 웃으며 암시로 가득한 말을 중얼거렸다. 그건 너가 틀렸어. 나이 든 사람이 더 친절하단다. 그때 레오니 옆에 있는 살찐 계집애가 레오니의 귓전에 뭐라고 소곤거렸다. 그러자 레오니는 갑자기 의자에 벌렁 낮아빠지며 허리를 잡고 마구 웃어대더니 남자 쪽을 한번 바라보고는 다시 숨이 넘어가게 웃었다. 그렇지, 그건 그래, 맞아. 소피, 너 정말 망측하다.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는데? 작업장이 온통 호기심에 가득 차서 물어댔다. 레오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좀 진정되자 꽃잎 무늬 놓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그런 말은 되풀이할 수 없어. 사람들이 졸라대자 그녀는 고개를 내저으며 싫다고 했다. 모두가 일시적인 즐거움에 사로잡히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자 왼쪽 옆에 있던 오기스틴이 자기에게만 살짝 이야기해달라고 애원하듯 말했다.
마침내 레오니도 그러면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그녀의 귀에다 대고 무언가 소곤거렸다. 이번에는 오기스틴이 벌렁 낮아빠지며 몸을 비틀어댈 차례였다. 그리고 그녀는 옆자리 여자에게 그 말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고함 소리와 킬킬거리는 웃음 속에서 귀에서 귀로 전해졌다. 모든 여공이 소피의 망측스러운 얘기를 알게 되었을 때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으나 그래도 약간은 얼굴을 붉히고 부끄러워했다. 그것을 오직 르라 부인만 몰랐다. 그녀는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짓은 아주 예의 없는 행동이야. 그녀는 말했다.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너무 작은 말로 소리로 말을 하면 안 돼. 좀 무리하잖아. 아, 피곤 너무해. 그녀는 소피의 외설스런 이야기를 알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차마 얘기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 동안 고개를 숙이고 위험을 보이면서 여공들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누군가가 허술하게 한마디만 흘려도 일에 대한 아주 단순한 말이어도 다른 여공들은 곧장 그 말을 짓궂게 해석했다. 이를테면 내 핀셋에 금이 갔어 또는 누가 내 작은 단지를 뒤졌지 같은 단순한 말을 듣고서도 본디 뜻을 삐뚤어지게 만들었고 추잡한 의미를 부여했으며 이상한 암시들을 갖다 붙였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건너편 복도에 줄고 서 있는 신사에게 연결시키고 이런 암시 끝에 가당한 것은 결국 그 신사였다. 아, 그는 귀가 꽤 가려웠을 것이다. 마침내 그녀들은 당치 않은 소리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토록 그녀들은 짓궂었다. 하지만 그런 장난이 무척 재미있었으므로 그녀들은 흥분하여 눈을 뒤집으며 점점 더 심하게 굴었다. 르라 부인도 화를 낼 수가 없었다. 너무도 노골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 자신도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모두를 뒹굴게 만들었다. 리자 양, 내 불이 꺼졌어. 네 불을 좀 끝내줘. 아, 르라 부인의 불이 꺼졌대. 작업장 전체가 외쳤다. 그녀는 변명하려고 했다. 너희들도 내 나이가 되어보면.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두가 저 신사를 불러서 르라 부인의 불을 다시 붙여주자고 말했다. 이렇게 배꼽이 빠지도록 웃어대는 가운데 나나가 흥겹게 노는 모습이 볼만했다. 또 다른 뜻이 들어있는 말은 무엇 하나 놓치지 않았다. 그녀 자신도 턱에 힘을 주어 엉뚱한 말을 짓거리고 나서 몸을 젖히며 재미있어 못 견디겠다는 신용을 했다. 외설스러운 말만 나오면 물 만난 물고기 같았다. 그리고 의자 위에서 몸을 비틀면서도 오랑캐꽃 줄기를 솜씨 좋게 말아갔다. 오, 참으로 멋진 솜씨다. 담배 한 대 많은 시간만큼도 안 걸린다. 가느다란 녹색 종이를 하나 집어들자마자 자, 간다. 종이가 둘둘 말려 철사줄을 감쌌다. 그리고 그 위에 고무풀을 한 방울 흘려 발랐다. 그러면 한 개가 다 만들어졌다. 부인들 가슴을 장식하기에 안성맞춤인 신선하고 우아한 초록빛 잎사귀가 만들어졌다. 이 기묘한 솜씨는 뼈가 없는 듯 유연하고 감기는 듯한 손가락, 방탕한 여자의 가날편 손가락에서 나왔다. 나나가 이래서 배운 것은 그것뿐이었다. 작업장이 꽃자루 만들기는 모두 그녀에게 맡겨졌다. 그 정도로 그녀의 솜씨는 훌륭했다. 그러는 동안 길을 건너 보도에 있던 신사는 가버렸다. 작업장은 조용해지고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작업은 계속되었다. 정오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들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창가로 달려가는 나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녀가 심부름하러 내려오겠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레오니가 작은 새우 2수어치, 오기스틴이 감자튀김 한 봉지, 리다가 작은 무 한 단, 소피가 소세지 한 개를 부탁했다. 그러고 나서 나나가 내려가려고 하자 그날따라 나나가 창쪽에 붙어있던 것을 이상하게 여긴 르라 부인이 성큼성큼 걸어와서 이렇게 말했다. 기다리라. 나도 너와 함께 가야겠다. 살 게 좀 있어서. 그런데 길에 나가보니 바로 그 신사가 촛대처럼 버티고 서서 나나에게 눈짓을 하는 게 아닌가. 여자애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고모가 팔을 꽉 잡고 빠르게 보도록 걸어가게 하자 예의 그 남자도 바로 뒤를 따라왔다. 아, 이 숙 고양이는 나나를 만나러 왔군. 맙소사 잘하는 짓이다. 15살을 갖는 아이가 이렇게 남자들을 치맛자락에 이끌고 다니다니. 르라 부인은 나나를 심하게 꾸짖었다. 오, 맙소사, 나나는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닷새 전부터 그는 나나를 따라다녔다고 했다. 한 발이라도 밖에 나가면 반드시 그를 만나게 된다고 말했다. 나나는 그가 장사하는 사람일 거라고 했다. 그렇다. 틀림없이 단추 제조업을 하는 사람일 게다. 르라 부인은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뒤돌아보며 곁눈으로 그 신사를 흘낏 보았다. 보아하니 부자 같긴 하군. 르라 부인이 중얼거렸다. 얘야, 무엇이든 내게는 다 이야기해야 한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건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들은 이 가게에서 저 가게로, 반찬 가게에서 채소 가게로, 고깃집으로 뛰어다녔다. 부탁받은 물건은 기름종이에 쌓인 채 그녀들 손에 가득해졌다. 그리고 그녀들은 남자의 눈을 의식해서 엉덩이를 흔들며 가벼운 웃음과 빛나는 눈빛을 뿌리고 다녔다. 러라 부인까지도 계속 뒤따라오던 단추업자 때문에 점잔을 빼며 젊은 처녀처럼 보이려 했다. 아주 품이 있는 사람이야. 러라 부인은 가게 골목에 들어서자 단언했다. 마음가짐이 성실하기만 한다면. 그러고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녀는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애들이 서로 귀에말을 하는데 소피가 무슨 망측스러운 얘기를 한 거니? 나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러라 부인의 목을 잡고서 2단쯤 내려오게 했다. 아무리 계단이라고 해도 큰 소리로 되풀이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었다. 나나는 소곤거리듯 말했다. 너무나 저속한 얘기이기 때문에 고모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입을 삐죽거리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알게 되었다. 이제 애태울 필요가 없었다. 조아공들은 작업대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무릎 위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녀들은 먹은 것도 귀찮은 듯이 점심을 허겁지겁 빨리 먹어치우고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내다보거나 한 구석에서 서로의 속내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썼다. 그날은 아침의 그 신사가 어디에 숨었는지가 큰 화제거리였다. 확실히 그는 사라졌다. 러라 부인과 나나는 입을 다물고 서로 손짓을 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1시 10분이 되었는데도 여공들은 서둘러 핀셋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레오니가 입술로 흐르륵 페인트 장이들이 서로 부를 때 내는 소리로 신호를 보내며 여주인이 오고 있다고 알렸다. 재빨리 모두들 자기 자리로 돌아가 고개를 숙이고 일을 시작했다. 디트리블 부인이 들어와서 엄한 표정으로 한 바퀴 돌았다. 그날부터 러라 부인은 촉각딸의 3번째 사건을 즐겼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따라다녔다. 물론 나나는 좀 귀찮았지만 그래도 보물처럼 소중히 대해주니 싫지는 않았다. 그리고 단추업자가 따라다니고 거리에서 고모와 얘기를 나누고 하는 사이 나나의 마음은 조금씩 타올라 차라리 대담한 짓을 해볼까 생각했다. 고모는 그 애정이라는 감정을 이해한다. 그 나이 많은 단추 제조업자는 예의 바른 사람이어서 러라 부인의 마음에 들었다. 성숙한 남자의 애정이 결국에 가서는 언제나 뿌리가 깊은 법이니까 단지 그녀는 경계할 뿐이다. 그렇다. 이 사람은 이 고모의 몸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그 여자에게 갈 수가 없다. 어느 날 밤 로라 부인은 자기 스스로 그 신사에게 접근하여 그가 하고 있는 짓은 좋지 않다고 따끔하게 말했다. 그는 대답을 안 하고 공손히 머리를 숙였는데 마치 부모의 매정한 거절에 익숙해진 늙은 자식 같았다. 러라 부인은 정색을 하고 화를 낼 수 없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품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연애를 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충고, 남자들이 추잡하다는 암시,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는 타락한 여자들의 갖가지 신상 얘기를 하고 돌아왔을 뿐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나의 흰 얼굴은 표독한 눈초리가 되더니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어느 날 포부르그 푸아소니에르 거리에서 이 단추업자는 대담하게도 조카와 고모 사이에 끼어들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속삭였다. 겁먹은 러라 부인은 이제 나나의 문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동생에게 털어놓고 말았다. 이 때문에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와 쿠포의 집에서는 대단한 소동이 일어났다. 먼저 함석장이는 나나에게 따귀를 한 대 올려붙었다. 무엇을 배운 거냐? 늙은이에게 열을 올리는 매춘부 같으니 이런 밖에서 느닷없이 키스를 하고 그런 일은 아주 도 같았구나. 다시 그런 일을 했다간 목을 베어버릴 테다.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코올리게가 가족들을 욕되게 할 생각을 하다니.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를 잡고 흔들며 말했다. 제기랄, 이제부터 내가 감시할 테니 똑바로 행동해야 한다. 그때부터 나나가 집에 들어오면 그는 딸을 구석구석 살폈다. 코앞에서 바라보면서 눈 위에 미소가 어려지지 않은지 어딘가에 슬며시 키스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지 자세히 보았다. 그는 딸아이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딸을 돌려 세우기도 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또다시 호되게 당했다. 목덜미에서 검은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괄량이는 넉살 좋게도 그것은 입맞춤의 흔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니다. 그것은 부딪혀서 생긴 멍이다. 장난을 치다가 레오니가 만든 아무것도 아닌 멍이라고 설명했던 것이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멍을 몇 개하고 만들어주마.
손발을 부러뜨려주면 불장난은 못하겠지. 그는 딸에게 으름장을 놨다. 그러다가 기분이 좀 좋아지면 딸을 놀려대었다. 정말 남자들에게는 대단한 한 입거리야. 늪지처럼 평평하니까. 게다가 어깨는 넓어서 주먹을 쳐받기에 알맞구나. 이래하여 나나는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매를 맞아가며 아버지의 천박한 비난을 받으면서 모리에 쫓기는 짐승처럼 더할 수 없는 분노를 엄업하게 감춘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애를 좀 내버려둬요. 좀 더 분별 있는 제르베즈가 말했다. 그런 말을 자꾸 하면 결국에는 나나도 그런 짓을 해보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아, 그렇다. 말하자면 그 애도 그렇게 되어보기를 바랐다. 가출을 하여 실제로 해보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다. 아버지가 자기의 그런 생각을 딸에게 들려준 셈이며 그러고 보면 참한 여자아이라도 불이 안 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처럼 함부로 짓거리는 가운데 딸이 아직 모르는 것까지 가르쳐주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차츰 이상한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딸이 종이봉투 안을 휘저어 무엇인가를 얼굴에 바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쌀가루로 그녀는 비란처럼 부드러운 살갗에다 그 가루를 바르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 아버지는 가루집 딸이 되었느냐고 야단을 치면서 종이봉투로 딸의 얼굴이 벗겨질 정도로 문질러댔다. 또 그녀가 빨간 리본을 가지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 언제나 무척 부끄럽게 생각했던 낡은 검정모자에 달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자 쿠퍼는 몹시 화가 나서 리본을 어디서 가져왔느냐고 물었다. 그렇지, 그건 누군가에게 몸을 팔고 버렸겠지. 아니면 훔친 거냐? 장녀나 도둑, 어쩌면 이제 양쪽 다일지도 모르지. 그는 이렇게 여러 번이나 딸이 사랑스러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홍옥 반지나 예쁜 레이스가 달린 소매단, 여자아이들이 유방 사이에 늘어뜨리는 만져봐요라고 불리는 하트형의 도금 메달 등이었다. 쿠퍼는 그것들을 모두 부셔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딸은 그것들을 지키는데 필사적이었다. 그 물건들은 자기 것이며 부인들한테서 얻거나 일터에서 동무들하고 바꾼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 하트형 메달은 아부키를 거리에서 주었다고 했다. 아버지가 그것을 팔꿈치로 밟아 뭉개자 그녀는 우뚝 서서 하얗게 질린 채 몸을 떨더니 마침내 내면의 반발심이 폭발하여 무언가를 빼앗을 듯 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2년 전부터 그녀는 이 메달을 갖고 싶어서 꿈까지 꾸었는데 그것이 지금 눈앞에서 짓이겨져 버렸다. 그녀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끝났어. 한편 쿠포가 나나를 심하게 들볶는 데는 진지한 기분보다는 오히려 놀리는 기분이 더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부분 그가 잘못하는 때가 많았다. 아버지의 무분별한 태도 때문에 딸은 매우 화가 났다. 나나는 일터에 잘 안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함석장이가 또 때려대자 그녀는 비웃는 태도로 이젠 티트러빌 가게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옆에 앉힌 오기스턴이 분명히 행실이 좋지 않은지 지독히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쿠퍼는 나나를 직접 캐르거리까지 끌고 가서 불러서 언제나 오기스턴 옆에 붙여 놓아달라고 여주인에게 부탁했다. 2주 동안 아침마다 그는 수고스럽게도 포아소니에르 시문을 내려가 나나를 가게 문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리고 딸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5분간 보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생드니 거리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였다. 그 개구장이가 10분쯤 뒤에 엉덩이를 흔들며 큰 거리 아래쪽으로 재빨리 달려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2주일 전부터 아버지를 속이고 있었다. 티트러빌 가게로 들어가지 않고 계단을 2개쯤 올라가서 아버지가 떠날 때까지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쿠포가 러라 부인에게 따지고 들자 러라 부인은 그런 책임을 왜 자기가 지느냐고 떼들었다. 그에게는 남자를 조심하라는 말을 할 만큼 했으니까 말괄량이가 아직도 그 형편없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도 결코 자기 책임은 아니며 게다가 자신은 이제 조카 문제에서 손을 떼겠노라고 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녀는 아무 것에도 상관하지 않겠노라고 했다. 그녀도 알만한 것은 다 알고 있으며 집안에서 자신에 대해 험담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녀가 나나를 부추겨 좋지 못한 짓을 하게 했다느니 그녀가 눈앞에서 하는 어마어마한 짓을 보고서도 즐기고 있다느니 하는 험담들 말이다. 게다가 쿠포는 나나의 타락이 최근 가게를 그만두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레온이라는 걸레 같은 계집아이 때문이라는 것을 여주인에게서 들었다. 물론 아이들이 거리에서 과자를 먹거나 짓궂은 장난을 하고 싶은 단순한 탐욕뿐이라면 그래도 오렌지 화관을 머리에 쓰고 결혼할 수도 있을 것이구나.
결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럴 수가. 상처도 때도 아무정 긍지를 지닌 아가씨처럼 나나가 깨끗하고 얌전한 모습으로 남편을 맞이하게 하고 싶다면 그야말로 서둘러야 할 일이다. 구트도로 거리의 건물에서는 나나와 그 노인 이야기를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말했다. 그 노인은 매우 예의 바르고 약간 소심하기도 해도 무척 완고함에 참을성이 있었다. 나나로부터 10걸음쯤 떨어져서 충실한 개처럼 그녀를 따라다니니 말이다. 가끔 앞마당까지 들어오는 일도 있었다. 고드롱 부인은 어느 날 밤 3층 청계참에서 그와 마주쳤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붉히며 난간을 잡은 채 슬슬 도망쳐버렸다. 그 얘기를 듣고 로리의 부부는 만일 그 걸레 같은 조카가 앞으로도 남자들을 끌고 들어온다면 이사를 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계단이 남자들로 가득 차고 내려가려 해도 어느 계단이나 사내들이 코를 벌렁거리며 기다리는 형편이면 견딜 수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아닌 게 아니라 건물 한 구석에 미쳐 날뛰는 짐승 한 마리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었다. 보슈 부부는 건물 한쪽에 미쳐 날뛰는 보슈 부부는 그 가엾은 사내의 운명을 불쌍히 여겼다. 저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그따위 작은 계집 아이한테 홀려버리다니 그것 참 그는 당당한 상인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빌레트 대로에 있는 그의 단추 공장을 보아온 터였다. 그런 사람이 착실한 아가씨를 만난다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텐데 관리인 부부에게서 그런 상세한 얘기를 듣고서 로리의 부부를 포함한 이웃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노인이 창백한 얼굴에 입술을 늘어뜨리고 회색 턱수염을 깨끗하게 손질한 모습으로 나나의 뒤를 쫓아 지나갈 때면 한껏 경의를 표하며 지켜보았다. 처음 한 달 동안 나나는 노인을 매우 업신여겼다. 그가 끊임없이 나나의 주위에서 겁먹은 모습은 볼만했다. 정말 여자를 더듬는 남자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면 시치미를 떼고 그녀의 치마 꽁무지를 만졌다. 그리고 그의 다리란 마치 쑥갓의 장작개비나 성냥개비와도 같았다. 완전한 대머리로 얼마 남지 않은 고수물이 몇 가닥이 그의 목덜미에 찰싹 붙어 있었다. 그 모양새를 보면 나나는 언제나 어느 이발사가 그 머리를 손질해 주겠느냐고 묻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었다. 아, 늙은 넉다리야. 유쾌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 뒤 끊임없이 그를 만나게 되자 그녀는 이제 그가 우습게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쩐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가 가까이 다가오면 소리라도 지를 것 같았다. 어쩌다가 보석상 앞에라도 서 있으려면 갑자기 뒤에서 그가 뭐라고 중얼거리며 그녀에게 말을 거는 수가 있었다. 그가 한 말은 분명히 진실이었다. 그녀는 벨벳 십자가 목걸이라든가 핏방울로 보일 정도로 조그맣고 예쁜 산호 귀걸이가 무척이나 갖고 싶었다. 어쨌든 보석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누더기 옷만 입고 있으니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 캐러 그리의 작업장에서 슬쩍해 와서 고쳐 입는 것도 진력이 났다. 특히 그 챙달린 모자는 지긋지긋했다. 그 느절한 모자에 티트러빌의 가게에서 가로채온 조화를 달아보았자 불쌍한 남자의 엉덩이에 붙은 방울이나 다를 바 없었다. 나나는 진창을 긋거나 마차가 튀는 것을 막거나 진열장의 불빛에 눈이 부시면 심한 배고픔에 사로잡혀 허겁지겁 먹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좋은 옷도 입어보고 싶고 식당에서 식사도 해보고 싶었다. 연극 구경도 가고 싶었고 훌륭한 가구가 있는 자기 방도 가고 싶었다. 그녀는 욕망에 사무친 나머지 핏기마저 가신 얼굴로 멈추어 섰다. 파리의 보도에서 넓적다리를 따라서 어떤 열기가 올랐다. 그것은 보도의 혼잡 속에서 그녀를 떠미는 갖가지 향락에 대한 격심한 갈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소망은 아니었다. 바로 지금 그 노인이 그녀의 귓전에 대고 여러 얘기를 소근거리고 있지 않은가. 아, 만일 상대가 무섭지 않았다면 그녀는 얼마나 그 손에 매달리고 싶어 했을까. 그런데 무서웠다. 그녀는 비록 악에 물들기는 했지만 남자라는 미제의 것에 대하여 혐오감과 분노가 치밀어 결국 온몸이 굳어 그 노인을 거절했다. 그러나 겨울이 되자 쿠포 가족은 살림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나는 밤마다 얻어맞았다. 아버지가 때리다가 지치면 이번에는 어머니가 행실을 고쳐준다고 따귀를 때렸다. 그 때문에 온 집안이 싸움터로 변해버렸다. 한쪽이 때리면 다른 한쪽이 감싸고 그래서 결국 세 사람 모두가 깨진 그릇들이 널려있는 마루 위에 뒹굴었다.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었고 게다가 추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딸이 사랑하는 리본이나 소매단추를 사오면 부모는 그것을 빼앗아 팔러 나갔다. 나나에게 자기 것이라고는 넉마가 된 이부자리로 기어들어가기 전에 이따금 매맞는 일만이 남았다.
깔개 위에 기어들면 그녀는 짧은 검정 속치마를 이불 대신 펼치고 주위에 떨면서 자는 것이다. 싫다. 이런 끔찍한 생활은 도저히 계속할 수 없다. 자신의 살 길이 이런 곳에 닿도록 둘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믿을 사람이 못 되었다. 저렇게 곤드레 만들에 취해가지고만 있으니 아버지도 아니다. 누구나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더러운 짐승이었다. 더구나 지금은 어머니도 아버지와 한통속이 되었다. 그녀 역시 술을 마셨다. 그녀도 얻어먹는 술판에 끼어들기 위해 콜롬보 영감 술집으로 남편을 찾아 들어섰다. 그리고 술을 처음으로 대했을 때처럼 역겨워하는 표정은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고 기분 좋다는 듯이 탁자 앞에 앉아 단숨에 여러 잔을 들이켜고는 두 팔꿈치를 꿰고 몇 시간이고 버티고 있다가 흐릿한 눈으로 그곳에서 나갔다. 나나는 목노점 앞을 지나가다가 안쪽에서 어머니가 술을 들이키며 떠들어대는 남자들 속에서 멀거니 취해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곤 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는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어서 술맛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밤이면 나나는 실로 끔찍한 광경을 보았다. 아버지도 술주정뱅이, 어머니도 술주정뱅이, 몰골 사나운 집안에는 빵 한 조각도 없고 주정뱅이의 악취만이 가득 풍겼다. 이런 환경에서는 성녀라 해도 머물러 있지 못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머자나 그녀가 집에서 달아난다면 부모는 죄를 고백하고 자기들이 딸을 쫓아냈다고 참여해야 할지도 몰랐다. 어느 토요일 나나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도 어머니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가정스러운 상태로 있었다. 쿠포는 침대에 가로로 쓰러져 코를 골고 있고 제르베즈는 의자에 늘어져 불안한 문소리로 멍청하게 허공을 바라보며 고개를 빙빙 돌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저녁 끓인 스티우 찌꺼기를 불에 데우는 것을 잊고 있었다. 심지도 잘라내지 않은 촛불이 부끄러울 정도로 처량하게 누추한 방안을 비치고 있었다. 너로구나 애벌레 같으니. 제르베즈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 좋아. 너희 아버지에게 늘씬 맞아봐라. 나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 창백한 얼굴로 붉기 하나 없는 난로, 접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식탁, 주정뱅이 부부가 맥 빠진 모습으로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모자도 벗지 않은 채 방안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러고 나서 이를 꽉 다물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또 나가니? 어머니가 돌아다 볼 힘도 없이 물었다. 예, 잊은 것이 있어요. 곧 돌아올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술에서 깨어난 쿠포 부부는 나나의 가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주먹다짐을 했다. 아, 나나가 그렇게 곧장 달렸다면 지금쯤은 상당히 멀리가 있을 텐데. 아이들에게 참새를 잡고 싶거든 참새 꽁지에 소금을 발라 놓으면 된다고 말하듯이 부부도 딸의 뒷공무니에 소금을 발라 놓을 수가 있었다면 아마도 딸을 붙잡았으리라. 나나의 가출은 제르베즈를 다시 한번 때려 누인 큰 타격이었다. 지독한 무기력 상태에 있었지만 그녀는 딸이 가출하여 몸을 팔게 된다면 점점 더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게 될 것을 뚜렷이 느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도 외톨박이 보살펴줄 자식 하나 없으니 멋대로 굴러떨어져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 부모를 저버린 그 못된 딸은 마지막 한 조각 남아있던 자기의 성실한 마음을 그 더러운 속치마에 싸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제르베즈는 사흘 동안이나 술에 취해서 분노로 날뛰며 주먹을 휘두르고 망나니 딸에 대해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다. 쿠포는 교회 대로를 서성거리며 지나치는 더러운 여자들을 모조리 노려본 뒤에 곧 침착하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다만 식사를 할 때 가끔 벌떡 일어나서 나이프를 쥔 채로 팔을 휘두르며 자기 체면을 망쳐버렸다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고는 다시 자리에 돌아와 앉아 수프를 먹어치웠다. 열어놓은 새장문을 날아서 따라가는 카나리아처럼 달마다 여자아이들이 몇 명씩 사라져버리는 이 건물에서는 쿠포 가족의 사건 따위는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로리의 부부는 만세를 불렀다. 아, 그들은 그 여자아이가 쿠포 부부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줄 거라고 예언하지 않았던가. 그럴 만한 일이다. 조화공들은 모두가 타락하기 마련이니까. 보슈 부부와 포아송 부부도 덩달아 비웃으며 정숙한 여자의 미덕에 대해 떠들어댔다. 다만 랑띠에만은 마음속으로 나나를 옹호했다. 맙소사, 물론 가출하는 여자아이들은 모든 법률에 위배된다고 청교도식으로 엄격하게 다짐해 놓고서 눈가를 반짝이며 덧붙여 말했다. 제기랄, 그 말괄량이는 그 나이에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을 하기에는 너무 예뻤다. 그럼 아무도 아직 모르고 있나요? 어느 날 로리의 부인이 보슈 부부의 관리실에 내려와 패거리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말했다. 그럼요. 이건 해님이 비치고 있는 만큼이나 사실이에요. 딸을 팔아먹었죠. 그 질름발이가. 그래요. 그 여자가 딸을 팔아먹었다는 거고요. 팔아먹었다고요. 나한테 증거가 있어요. 밤낮으로 계단에서 만나던 그 늙은이가 말해요.
그가 와서 이미 성금을 준 거예요. 뻔한 일이죠. 게다가 어제만 해도 누군가가 안기비 극장에서 그 깔본형과 영감이 같이 있는 것을 봤다지 뭐예요. 맹세해요. 둘이 붙어 있는 게 분명하지요. 그들은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커피를 마셨다. 아무튼 있을 법한 일이었다. 그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있으니 말이다. 결국 동네에서 가장 사려 깊은 사람들까지도 제르베즈가 딸을 팔아먹었다고 떠들고 다니게 되어버렸다. 이제 제르베즈는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세상 일 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도둑년 취급을 당해도 뒤도 돌아보지 않으리라. 한 달 전부터 그녀는 포코니의 부인 가게에서 일하기를 그만두었다. 툭 하면 말다툼하기가 싫어 그녀를 해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몇 주 동안 그녀는 8 세탁소를 전전했다. 어느 작업장에서든 2, 3일 일하고 보따리를 싸야 했다. 조심성이 없고 더럽고 일의 순수도 잊어버릴 정도로 멍청해져 세탁물을 모두 망쳐놓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녀도 자신이 제대로 품삯을 받는 일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림질은 포기하고서 네버 거리의 세탁장으로 날품팔이 세탁부로 나서게 되었다. 우중물 속에 들어가서 때와 싸우기는 힘들었지만 쉬운 일로 되돌아가 보니 그럭저럭 해나갈 수는 있었다. 이처럼 그녀는 전락의 언덕길에서 한 걸음에 미끄러져 떨어졌다. 하지만 세탁장이 그녀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했다. 험신 젖어 푸르죽죽하게 된 살을 내보이며 팔레트에서 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흙투성이가 된 개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게다가 텅 빈 천장 앞에서 배를 줄이며 발을 구르고 있는데도 여전히 살은 쪄서 다리가 더더욱 뒤틀려 이제 누군가의 옆을 지나치다면 반드시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렸다. 그토록 심하게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 정도까지 망가지면 여자로서의 긍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제르베즈는 그 옛날의 기품과 애교, 애정, 예절, 존경받고 싶은 욕구도 마치 어딘가에 내버린 것 같았다. 앞으로든 뒤로든 어디를 어떻게 걷어차여도 그런 것에는 도무지 무감각했다. 그토록 무기력해졌고 무감각해졌다. 그래야 랑떼에도 그녀를 완전히 거들떠보지 않게 되었다. 이미 형식적이나마 포옹해 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군태 때문에 지루하게 계속되던 그들의 오랜 관계가 끝나버린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로 말하자면 지겨운 일이 하나 줄어들었을 뿐이다. 랑떼와 비르지니의 관계조차도 그녀는 태어날 수 있었다. 예전에는 그렇게도 화를 내던 그런 지저분한 치정 문제도 이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부탁을 받는다면 기꺼이 촛불을 들고 두 사람의 정사를 밝혀줄 수도 있었으리라. 모자장이와 식료품집 여주인이 한 기차를 탔다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편리하게도 이 두 사람을 위해 얼간히 남편 푸아송은 격일제로 밤일을 했다. 남편이 인적도 없는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동안 집 안에서는 마누라와 이웃 남자가 서로 따뜻하게 발을 녹이고 있었다. 그들은 서두를 필요도 없었다. 가게 앞의 어두운 거리에서 남편의 구둣발 소리가 느리게 들려와도 그들은 이불 밖으로 코빼기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경찰은 자신의 직무밖에는 모르지 않는가? 이처럼 두 사람은 이 근엄한 사나이가 남의 재산을 지켜주고 있는 동안 새벽녘까지 천천히 그 사나이의 재산을 축내고 있었다. 구투도로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이 재미있는 익살극을 즐겼다. 경찰이 마누라를 도둑 맞았다며 우스워했다. 게다가 랑떼에는 이 지역을 모두 정복하고 있었다. 어느 상점이든 반드시 여주인이 있었다. 그는 세탁소 여주인을 먹어버리더니 이제는 식료품집 마누라를 와작와작 씹어먹고 있다. 설령 자파상과 문구점, 부인 모자 가게의 여자들이 줄지어 몰려온다 해도 그는 그것들을 단숨에 집어삼킬 만한 큰 턱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 랑떼처럼 당근만 먹고 사는 사람은 결코 본 적이 없다. 랑떼는 따로 속셈이 있어서 비르지니에게 사탕장수를 해보라고 권했다. 플로방스 기질이 매우 강한 그는 단 것을 정말 좋아했다. 그가 봉봉, 달콤한 과자와 껌, 초콜릿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특히 그가 사탕 아몬드라고 부르는 봉봉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흘러서 목구멍이 간질거렸다. 1년 전부터 그는 이미 사탕만을 먹고 살아왔다. 비르지니에게 가게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그는 서랍을 열고 멋대로 먹어치웠다. 대여섯 명의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카운터에 있는 병뚜껑을 열고는 손을 디밀어 무엇이든 집어 깨물어 먹었다. 병뚜껑은 닫을 틈도 없이 비어버렸다. 이미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자기 버릇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런가 하면 언제나 감기 기운이 있어 목구멍이 아프기 때문에 통증을 달래려고 단 것을 먹는다고도 말했다. 그는 여전히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입으로 하는 사업 계획만은 점점 더 거창해졌다. 그때 그는 모자우산이라는 멋진 발명품을 고안하고 있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모자가 머리 위에서 우산으로 바뀐다고 했다. 그리고 이익이 생기면 반씩 나누겠다고 부하송에게 약속하고 실은비로 20프랑을 그에게서 구웠다. 그러는 사이에도 가게는 그의 혓바닥 위에서 녹아갔다. 모든 상품이 담뱃개비 모양의 초콜릿과 담뱃대 모양의 빨간 캐러멜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단 것으로 마음껏 배를 채우고 상냥한 기분이 들면 구석으로 여주인을 데리고 가서 입맞춤을 했다. 그러면 비르니지는 상대방 입술이 초콜릿 사탕 같고 정말로 달콤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입맞춤을 그렇게 달콤하게 할 수 있는 남자가 또 어디 있을까? 실제로 그는 꿀 자체가 되어 있었다. 그가 손가락만 떼어도 커피가 진짜 시럽이 되어버린다고 보슈 부부는 말했다. 랑띠에는 이처럼 계속 후식을 먹었기 때문에 마음이 다정해져서 제르베즈에게 아버지 같은 태도를 취했다. 그는 그녀에게 여러 충고를 하며 일하기를 싫어하며 못 쓴다고 나무랐다. 할 수 없는 여자로군. 여자도 그 나이가 되면 상황에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도대체가 그녀는 너무 먹을 것만 밝힌다고도 꾸짖었다. 그리고 설령 그녀가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해도 남에게는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녀에게 보잘것없는 일거리라도 얻어주려고 애썼다. 그래서 그는 비르지니에게 말하여 일주일에 한 번 제르베지를 불러 가게와 방을 깨끗이 닦도록 했다. 잿물 쓰는 방법이라면 제르베지는 잘 알 테고 한 번에 30수만 주면 되리라고 했다. 제르베지는 토요일 아침이면 양동이와 소를 가지고 왔다. 그녀는 이미 이처럼 더럽고 천한 일을 하러 지난날에는 아름다운 노랑머리 여주인으로 군림했던 그 집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괴로워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굴종이었으며 자존심의 죽음이었다. 어느 토요일 그녀는 유난히 힘이 들었다. 비가 사흘씩이나 계속해서 오고 손님들 발이 동네 한 진흙을 온통 가게 안에 묻혀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비르지니는 머리를 얌전하게 빗고 하얀 옷깃과 레이스가 소매에 달린 옷을 입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붉은 모조 가죽의 좁다랗고 긴 의자에 랑띠에가 앉아 진정한 주인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 납작한 원형 박하사탕 병에 아무렇게나 손을 들이밀었다. 이봐요 쿠퍼 부인. 입을 뾰로통하게 하고 청소부 일을 지켜보던 비르지니가 소리쳤다. 저 구석에 더러운 것이 남아있어요. 좀 더 잘 닦으란 말이에요. 제르베즈는 비르지니의 말대로 했다. 구석으로 되돌아간 제르베즈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더러운 물 속에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내밀고는 추워서 보랏빛이 된 팔에 힘을 주면서 쪼그리고 앉아 청소했다. 낡은 치마가 젖어서 엉덩이에 들러붙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룻바닥에 무슨 더러운 덩어리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았다.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흐트러졌고 블라우스의 터진 틈으로는 뚱뚱한 몸의 투실투실한 살덩이가 삐져나올 듯 일하는 동안 이리저리 흔들렸다. 한동안 열심히 일한 제르베즈의 얼굴에는 땀이 맺혔고 마침내 굵은 땀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닦으면 닦을수록 빛이 나지. 입에 사탕을 잔뜩 문 랑떼가 그드름을 피우면서 말했다. 비르지니는 눈을 반쯤 감고 공작 부인인 양 몸을 젖히고 앉아 청소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며 이따금씩 참견을 했다. 오른쪽을 더 닦아요. 나무 판자를 조심해서 다루고요. 전번 토요일에는 좋지 않았어요.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요. 그리고 모자장이와 식료품 가게 여주인은 마치 옥자에라도 앉은 것처럼 둘 다 점점 더 의시되는 한편 제르베즈는 그 두 사람 발밑에서 검은 진흙 속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비르지니는 그것을 보면서 즐기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고양이 같은 눈이 한순간 번뜩이며 노란 불꽃을 튀기더니 기죽 웃으며 랑띠에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겨우 머릿속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던 옛 일, 팔레트에서 볼기를 맞았던 일에 대하여 복수를 한 셈이었다. 참. 그러는 동안 제르베즈가 청소하던 일손을 멈추자 안쪽 방에서 가볍게 톱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앞마당으로부터 비춰드는 희미한 햇빛을 받아 부하송의 옆모습이 드러나 보였다. 그날의 비번이라 그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 상자를 만드는 자신의 취미에 빠져 있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서 아주 세심하게 상자의 마호가니에 아라베스크 무늬를 새겼다. 이복의 바댕그 친근함을 나타내기 위해 다시 이 별명을 부르기 시작한 랑띠에가 소리쳤다. 자네가 만드는 상자를 예약해 두겠네. 어떤 아가씨에게 보낼 선물로 말일세. 비르지니가 랑띠에를 꼬집었다. 그러나 모자장이는 여전히 점잖게 미소를 띤 채 악을 선으로 갚고자 카운터 밑으로 그녀의 넓적 다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고개를 들어 붉은 황제 수염과 코멧 수염이 엉켜있는 누런 얼굴을 드러내자 시치미를 떼고 손을 들어 올렸다. 마침 잘 됐군. 경찰이 말했다. 자네를 위해 만들고 있었네. 오기스트. 우정의 기념으로서 말일세. 아, 그렇다면 자네의 작은 걸작을 잘 간직하겠네. 랑떼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것을 리본으로 목에 매달고 다니지 뭐. 그러고 나서 그는 갑자기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각이 떠오른 듯 했다. 아, 그래. 그는 소리 질렀다. 어젯밤에 나나를 만났네. 이 말을 들은 순간 제르베즈는 가슴이 뭉클하여 가게 안에 가득한 더러운 물 늪에 빠져버렸다. 손에는 소를 든 채 땀 투성이가 되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아, 그녀는 그저 한마디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그래, 마르티르 거리를 내려가다가 무심코 바라보니 작은 계집아이가 한 늙은이의 팔에 매달려 가고 있었어. 아무래도 그 엉덩이가 눈에 익은 것 같아서 그래서 재빨리 따라가 보았더니 바로 말썽쟁이 나나의 얼굴과 마주쳤지 뭔가. 뭐 걱정할 일은 없네. 아주 행복해 보였으니까. 예쁜 트롯을 입고 목에는 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늘어뜨리고 게다가 무척이나 즐거운 얼굴이었어. 아, 제르베즈는 조금 전보다 어렴풋한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사탕을 다 먹어치운 랑떼에는 다른 병에서 보리사탕을 집어냈다. 그 애는 약은 데가 있어. 그가 말을 이었다. 나를 보고 아주 침착하게 따라오라는 신용을 하더라니까. 그러고는 그 영감을 무슨 카페에 데려다 놓더라고. 오, 근사해. 그 영감을 떼어놓더니 말이야. 그리고 나와 다시 만나려고 어느 집 문 앞으로 되돌아왔지 뭔가. 정말 뱀처럼 영리한 애야. 그 귀여운 모습, 교태를 부리면서 강아지처럼 안아주더라니까. 그렇지. 그 애는 나에게 키스까지 해주었지. 여러 사람들 소식을 듣고 싶어 해서. 어쨌든 난 그 애를 만나서 기뻤다고. 아, 제르베즈가 세 번째로 외쳤다. 제르베즈는 온몸이 굳은 채 계속해서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럼 그 애는 엄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단 말인가? 침묵 속에서 또다시 부하송이 톱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랑띠에는 쾌활하게 입술을 달싹거리며 보리사탕을 빨아먹었다. 채, 나 같으면 그 애를 보면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걸어갈 거야. 비르지니는 다시 한번 모자장이를 꼬집으면서 계속했다. 그래, 사람들 앞에서 그런 여자아이한테 인사를 받으면 얼굴이 빨개질걸? 쿠퍼 부인, 당신이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인데 딸아이가 몹시 타락했군요. 부하송이 날마다 잡아들이는 불량 소녀들보다 더 심한 듯해요. 제르베즈는 아무 말 없이 꼼짝도 하지 않고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마음속에 접어두었던 생각에 대답하듯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한편 모자장이는 입맛이 까다로운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런 타락한 여자일수록 누구나 즐겨 뜯어먹는 거지. 그야말로 어린 닭처럼 야들하니 말이야. 그러나 식료품 가게 여주인이 어찌나 사나운 모습으로 랑떼를 헐게 보았던지 그는 말을 멈추고 다정하게 달래주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경찰이 작은 상자 만드는 일에 열중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기회를 이용해 보리사탕을 비르지니 입에다 넣어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화가 풀려서 빙긋이 웃었다. 비르지니가 이번에는 청소부에게 화풀이를 했다.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요? 일이 거의 진척이 없잖아요. 그렇게 돌덩어리처럼 죽치고 있으면 어떡해요? 자, 움직이라고요. 저녁 때까지 당신이 물속에서 첨벙거리게 놔둘 수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목소리를 확 낮추어 짓궂게 덧붙였다. 저 여자 딸이 타락했다고 해도 내 탓은 아니지. 물론 제르베즈는 그 소리를 못 들었다. 제르베즈는 다시 마룻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등을 구부리고 바닥에 엎드려서 개구리 같은 동작으로 몸을 움직였다. 솔자루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그 무티티한 물을 밀면 그것이 튀어 머리까지 흙탕물을 뒤집어썼다. 구정물을 도랑에 썰어버리면 그 다음은 쇠물로 씻어내야 했다. 그러는 동안 잠시 침묵이 계속되었고 랑떼는 지루해져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봐 바댕거, 그가 외쳤다. 나는 어제 리볼리 거리에서 자네 두목을 보았다네. 몹시 초췌하더군. 그런 몸으로는 반년도 못 가겠어. 아, 정말 그런 생활을 하고서야 어디. 그는 황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고개도 안 들고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만일 자네도 다스리는 처지라면 그렇게 살만 찔 수는 없을 걸세. 오, 이보게, 내가 만약 다스린다면. 모자장이는 갑자기 어깨에 힘을 주며 말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갈 것일세. 네, 장담할 수 있네. 정말이지 그 사람들 외교 정책 좀 보라고. 최근에는 땀이 날 지경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말일세, 지금 자네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내 생각을 풀어줄 수 있는 신문 기자를 하나라도 알고 있다면 말이야. 랑띠에는 흥분했다. 그리고 보리사탕을 다 먹어버리자 서랍을 열고 마시멜로를 몇 개 꺼내어 입에 넣고 몸짓을 해가며 얘기했다. 정말 간단해. 가장 먼저 나는 폴란드를 재건할 거야. 그리고 거대한 스칸디나비아 국을 세울 것이네. 이것이 북쪽의 대국을 위협하여 꼼짝 못하게 하는 일이지. 그런 다음에 독일의 소왕국을 모두 합쳐서 공화국을 하나 만드는 거야. 영국 같은 나라는 무서워할 것도 없어. 만약에 그쪽이 움직이면 인도로 10만 병력을 보내지 뭐.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터키 왕국은 메카로, 교황은 예루살렘으로 추방할 거야. 어때? 유럽은 금방 깨끗해질 걸세. 이봐, 받은 거 좀 보란 말이야. 그는 말을 멈추고 마시멜로 데이스 알을 집었다. 보라고. 그 일은 이걸 먹어치울 만큼의 시간도 안 걸릴 거야. 그렇게 말하고서 그는 크게 벌린 입속에 연달아 마시멜로를 집어넣었다. 황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 2분 정도 지난 뒤에 경찰이 말했다. 그만두라고. 모사장이가 거칠게 말했다. 그의 계획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유럽은 우리를 깔보고 있단 말일세. 날마다 튤러리 궁전 하인들은 2명의 고급 매춘부를 양옆에 끼고 탁자 밑에서 자고 있는 자네 두목을 안아 일으킨다네. 그러나 부하송은 일어섰다. 그는 앞으로 나오면서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했다. 오기스트, 자네 말은 불쾌하군. 토론은 좋지만 인신공격은 그만두게나. 그때 비르지니가 끼어들어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유럽이 어디 있건 그녀는 상관없다고 했다. 다른 것은 무엇이고 모두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면서 정치 얘기만 나오면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잠시 불분명하게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경찰은 원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방금 완성된 작은 상자 뚜껑을 가져왔다. 거기에는 나무 조각으로 쪽매 붙임을 하여 글자를 넣었는데 오기스트에게 우정을 기념하여 라고 새겨져 있었다. 랑떼는 기분이 아주 좋아서 몸을 뒤로 젖히다가 하마터면 비르지니 위에 불렁 누울 뻔했다. 남편은 낡은 벽 색깔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으나 그 흐린 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빨간 콧수염 털만은 이따금 우스꽝스럽게 꿈틀거렸다. 아마 정사에 있어서 모자장이보다 자신이 없는 남자였다면 이 모습을 보고 불만을 느꼈으리라. 이 랑띠에라는 놈에게는 침착한 배짱이 있어 여자들이 즐거워했다. 부하송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부하송 부인의 왼쪽 눈에 키스를 해주자는 장난기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보통 교활하게 신중을 기하는 편이었으나 정치 문제로 말다툼을 할 때는 여자에게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위험을 감수했다. 경찰의 등 뒤에서 뻔뻔스럽게도 도둑질을 하는 이 탐욕스러운 애무는 프랑스를 한낱 깔보집으로 만든 제정시대에 대한 그의 복수였다. 다만 그는 제르베즈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이었다. 제르베즈는 막 가게 안을 물로 씻어 닦고 이제 카운터 옆에서 30수를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랑띠에가 비르지니의 눈 위에 키스를 해도 그녀에게는 자기가 참견할 일이 아닌 당연한 일로 생각되어 고요했다. 비르지니는 약간 귀찮아 듯한 표정으로 제르베즈 앞 카운터에다 30수를 내던졌다. 하지만 제르베즈는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힘들게 걸레질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떨고 있는 그 몸뚱이는 시궁창에서 건져낸 개처럼 흠뻑 젖어 보기에도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그 애가 당신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마침내 그녀는 모자장이에게 물었다. 누가 말이야? 모자장이가 소리쳤다. 아, 그래, 나나? 아니,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그 조그만 계집애가 제법이더군. 정말 딸기 잼처럼 달콤하더라고. 그래서 제르베즈는 30수를 손에 쥐고 나갔다. 뒤축이 찌그러진 헌 신발은 범퍼처럼 물을 뿜어냈다. 진짜 음악 소리를 내려는 신발처럼 보도에 커다란 젖은 발자국을 남기며 무슨 곡이라도 연주하면서 걷는 것 같았다. 이제 동네 주정뱅이들은 제르베즈가 술을 마시는 것은 딸의 탈선에 대한 화풀이라고 말했다. 그녀 자신도 카운터에서 브랜디 잔을 들이킬 때면 비참한 느낌으로 이대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시곤 했다. 그리고 정신없이 취한 날이면 그녀는 잘 돌아가지 않는 혀로
이르는 것도 괴로운 고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들은 어깨짓을 했다. 슬픔 탓에 목노주름의 술을 마구 퍼마시는 기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이든 그 술병에서 다시 그 슬픔이 불려 나오기 마련이다. 물론 처음에는 그녀도 나의 가출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직 그녀 마음속에 남은 성실성이 반항을 해서였다. 게다가 대체로 어머니들이란 자기 딸이 지금 오다 가다 만난 남자에게 친숙하게 말을 걸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모욕감을 지니고 있기에는 이미 너무 바보가 되어버려서 머리는 아프고 마음은 짓눌려져 있었다. 굴욕감은 그녀 마음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다. 몇 주 동안이나 방탕한 딸 생각을 안 하고 지내는가 하면 갑자기 보고 싶은 생각과 노여운 생각이 치밀어 올랐다.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도 있었고 한껏 먹을 때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나를 붙잡아 꼭 끌어안아 주고도 싶고 순간 그녀의 욕구 때문에 때려 주고도 싶었다. 제르베즈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마침내 그녀는 성실하게 생각하기를 그만두었다. 그렇지만 나나는 그녀의 딸이자는가? 그래, 누구나 자기 소유물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을 때쯤 제르베즈는 곧바로 그리로 나가 헌병 같은 눈초리로 큰 길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고민 덩어리를 보기만 했다면 어떻게 해서든 집으로 끌고 왔을 텐데 그 애는 동네 안이 아주 으스순하고 법석이었다. 예전에 푸아소니엘의 시문을 철거하고 외곽 대로를 꿰뚫는 마장타 거리와 오르나노 거리가 개통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이제 옛 모습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다. 푸아소니엘의 한쪽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이제는 구트도르 거리에서도 사방이 넓게 내다보였는데 햇빛도 한 줄기 비치고 공기도 자유롭게 통했다. 이 방향의 시야를 가리고 있던 낡은 집들이 사라진 뒤에 오르나노 거리에는 진정 큰 건물들이 치솟고 있었다. 그것들은 교회처럼 조각을 깃들인 7층 건물들로서 자수가 놓인 커튼이 늘어떨어져 있는 밝은 창문들이 호화로운 느낌을 주었다. 아주 새하얀 이 건물은 바로 길 건너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햇빛이 곧바로 비치는 듯했다. 더구나 날마다 이 건물을 놓고 랑띠에와 푸아송은 말다툼을 벌였다. 모사장이는 파리의 파교에 대하여 멈추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그는 황제가 노동자를 시골로 내쫓으려고 여기저기에 궁전을 짓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순경은 마음속에 지닌 분노로 파랗게 질려 대들었다. 황제는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들을 생각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일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파리 시내를 흘러버릴 것이라고 대답했다. 제르베즈 또한 오래 살아온 정든 외곽지대를 이런 식으로 마구 때려 부수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녀가 그것을 싫어하는 까닭이 있었다. 자신은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반대로 동네는 아름다워지고 있었다. 누구나 진흙탕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머리 위에서 빛이 쏟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는 나나를 찾아다니는 때에 건축 자재를 다 넘거나 공사 중인 보도에서 쩔쩔매거나 둘러친 울타리에 부딪히거나 하면 격분했다. 그리고 그녀는 오르나노 거리의 아름다운 건물에 대해서 심한 분노까지 느꼈다. 이런 건물들은 나나와 같은 장부를 위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제르베즈는 여러 번 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세상에는 좋지 못한 소문이라면 허겁지겁 달려와서 일러주는 수다쟁이들이 있다. 그렇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계집애가 노인을 갑자기 버렸으니 세상 모르고 좋게 한 방 먹인 애라고 했다. 그 애는 노인 집에서 아주 호강을 하고 귀여움도 받았으니까 방법만 잘 쓰면 그런 대로 바람도 피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젊은 여자는 정말 어리석다. 잘은 몰라도 어떤 젊은 멋쟁이와 함께 도망을 친 모양이다. 이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오후 바스티오 광장에서 그 여자애는 노인에게 돈을 요구해서 삼수를 얻어갔고 그 노인은 아직도 그 애를 기다리고 있다. 상류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영국식으로 오줌을 눈다고 말했다. 또한 나나가 그 뒤에 샤펠 거리의 글랑살롱 드라폴리에서 난잡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제르베즈는 거리의 캬바레를 다 돌아볼까 생각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캬바레 앞을 지날 때마다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쿠포도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처음에는 단지 두 사람이 홀 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매춘부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돈이 있어서 탁자에 앉아 큰 잔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이것으로 갈증을 달래면 나나가 오지 않을까 기다려볼 생각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그들은 나나를 잊어버리고 춤구경에 재미를 붙여서는 자기들 즐거움을 찾아 변두리 캬바레에 떠나들었다. 두 사람은 몇 시간씩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직 탁자에 팔꿈치를 괴고서 마룻바닥이 흔들릴 정도로 시끄러운 속에서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홀 안의 숨막힐 듯한 공기와 붉은 조명 아래에서 외곽지대의 매춘부들이 추는 춤을 맥빠진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아마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즐거웠던 모양이었다. 마침 11월 어느 날 밤이었다. 그들 부부는 글랑살롱 드라폴리로 몸이라도 녹일 생각으로 들어갔다. 밖은 길 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도려낼 듯한 매섭게 추운 날씨였지만 홀은 사람들로 가득해서 따뜻했다. 사람들이 천둥 번개처럼 시끄럽게 떠들었고 앉을 자리가 모두 차서 홀 가운데도 위층도 몽땅 사람들로 붐벼서 마치 푸죽간에 쌓인 고기 같았다. 정말로 캉 지방식 내장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디범벅으로 끓여놓은 것 같은 분위기에서는 입맛을 다실 것이다. 그들은 두 번이나 돌아보도 빈 탁자가 없어서 어디라도 한 패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그대로 서서 기다릴 작정이었다. 쿠포는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꼭대기가 찌그러지고 차양도 떨어진 흠 모자를 쓰고 버티고 선 채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 그렇게 통로를 가로막고 있을 때였다. 빼빼하고 자그마한 한 젊은이가 그를 팔꿈치로 쿡 치고는 자기 외투자락을 틀었다. 이봐! 화가 난 쿠포는 거무튀튀한 입에서 짧은 담뱃대를 빼면서 소리쳤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나? 작업복을 입었다고 역겨워하는군. 그 젊은이는 뒤돌아보며 아래 위로 함석장이를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쿠포는 말을 이었다. 야, 이 기둥수박 녀석아, 작업복이 가장 훌륭한 옷이라는 것 점은 알아둬. 그래, 노동하는 옷이야. 너가 원한다면 내가 너의 옷을 털어주마. 내 녀석의 따귀를 두 대 때려서 말이다. 노동자를 모욕하는 이런 바보 녀석은 처음 봐. 제르베즈가 달래버리고 해서나 소용없었다. 그는 누더기 옷 속에서 몸을 길게 뻗어 벌렁 들어 눕더니 자신의 작업복을 두들기며 고함쳤다. 이 속에 남자의 가슴이 들어있어. 그러다 젊은 남자가 중얼거리면서 군중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더러운 불량배. 쿠포는 그를 쫓아가 붙잡으려고 했다. 외투를 입은 놈한테 무시를 당하고서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외투는 아직 값도 치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외투를 걸치고 동전 한 푼 내지 않고 여자를 낚으려 한다. 다시 만나기만 하면 무릎을 꿇게 하고 작업복에 절을 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혼잡하여 걸어갈 수가 없었다. 제르베즈와 쿠포는 춤추고 있는 사람들 주위를 천천히 돌아보았다. 구경꾼들이 세 겹으로 둘러싸고 남자가 잘난 척하고 자세를 잡는가 하면 여자는 다리를 들어올려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곤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얼굴을 붉히며 서로 끌어안곤 했다. 쿠포 부부는 둘 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발도듬질하며 무언가를 보려고 했다. 겨우겨우 모자와 올림머리가 띄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오케스트라는 금이간 구리악기로 신나게 카드리오 춤곡을 연주하고 그 폭풍 같은 우렁찬 소리로 혼란을 떨게 했다. 한편 춤추고 있는 사람들은 발을 구르며 가스등 불빛이 흐릿해질 정도로 먼지를 일으켰다. 무더워서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저것 좀 봐요. 갑자기 제르베즈가 외쳤다. 뭐 말이야? 저기 벨벳 모자 말이에요. 그들은 발돋움을 했다. 왼쪽에 빛바랜 검은 벨벳 모자가 낡아 빠진 두 개의 깃털을 달고 흔들거리고 연구차의 깃털 장식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의 눈에 그 모자는 엄청나게 소란을 피우며 춤을 추고 소용돌이 치고 가라앉거나 하면 다시 떠오르곤 했다. 그들은 뒤섞여서 춤추는 머리들 사이에서 그 모자를 놓쳐버렸다. 그러나 또다시 찾아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 머리 사이에서 그것이 너무 우습고 아주 뻔뻔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 밑에 무엇이 있건 관심도 없이 그저 그 모자가 추는 춤을 바라보며 법석을 떨고 있었다. 그래서 쿠포가 물었다. 저 올림물이 생각나지 않아요? 목이 쥐어있는다는 소리로 제르베즈가 웅얼거렸다. 그 애예요. 아니면 내 목을 잘라도 좋아요. 함석장이는 단숨에 군중을 밀치고 나섰다. 피려먹을 그렇다. 나나였다. 그리고 여전히 굉장한 차림새였다. 낡은 비단 드레스밖에는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은 뒷모습이었다. 그 드레스마저 선술집 탁자를 훔친 것처럼 아주 더럽고 밑단이 떨어져서 온통 너덜거렸다.
게다가 외투도 없이 어깨에 숄 한 조각도 없이 찢어진 단추구멍은 단추도 없이 열려 있었다. 매춘부 같은 년, 제법 친절한 늙은이가 있었건만 어느 놈팡이 꽁무니를 쫓아다니라고 저 지경까지 뗐는지 틀림없이 그놈이 때렸고 말고 아무래도 좋다. 그녀는 여전히 싱싱했고 입맛을 돋우고 있으며 털복숭이 개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아양스런 커다란 모자 밑에 장밋빛 입술을 보이고 있었다. 기다리라. 내가 곧 혼내줄 테니 쿠퍼가 말했다. 나나는 물론 경계심도 없이 있었다. 나나가 몸을 비틀어대니 정말 볼만했다.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몸뚱이가 둘로 꺾일 정도로 깊이 구부리기도 했으며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발을 부딪혀 상대방 얼로 걷어차 올리기도 했다. 사람들은 동그랗게 그녀를 둘러싸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러자 나나는 점점 더 신이 나서 치맛자락을 잡아서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정도를 벗어난 큰 움직임의 위세를 떨면서 내친걸음에 팽이처럼 빙빙 돌며 두 발을 큼직하게 벌리고 마룻바닥 위에 납작하니 엎드렸다가는 허리와 가슴을 묘하게 꿈틀거리며 그러다가 다시 얌전한 춤으로 돌아갔다. 그 모습이 구석으로 끌고 가서 마음껏 애무해주고 싶도록 귀여웠다. 그러는 동안 쿠퍼는 공뜨르당서 한복판에서 얼굴 표정을 일그러뜨리고서 사람들에게 떠밀렸다. 저건 내 딸이란 말이야. 그가 외쳤다. 나를 그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바로 그때 나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마룻바닥을 깃털장식으로 쓸듯이 머리를 낮추고 엉덩이를 동글리며 한껏 예쁘게 보이려고 살살 흔들어대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구둣발로 엉덩이를 보기 좋게 걷어차였다. 몸을 일으켜 부모의 모습을 본 그녀는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이럴 수가 운도 없군. 끌어내라. 춤추던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다. 그러나 쿠퍼는 딸의 춤 상대가 짤막한 외투를 입은 빼빼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뿐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래, 우리다. 그는 소리쳤다. 참 안 됐군. 아, 너를 이런 데서 붙잡을 줄이야. 더군다나 나한테 불손하게 굴던 놈과 함께 있는 너를 말이다. 제르베즈는 이를 악물고 그를 밀어젖히며 말했다. 입 닥쳐요. 설명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고는 앞으로 나서더니 다짜고짜 나나의 뺨을 두 대 갈겼다. 처음 때린 따귀에 깃털 달린 모자가 날아가고 두 번째 따귀는 나나의 흰 뺨에 붉은 손자국을 남겼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울지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며 가만히 서 있었다.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계속했으며 군중은 격하게 되풀이하여 외쳤다. 네, 쫓아라, 네, 쫓아. 자, 어서 가자. 제르베즈는 다시 말했다. 앞으로 곧장 가. 도망칠 생각이랑 말고 안 그러면 감옥에 쳐넣을 테다. 그 키 작은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모습을 감추었다. 그래서 나나는 이 불운에 또다시 멍청하게 몸이 뻣뻣해진 채로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잠시 얼굴을 찌푸리며 머뭇거리자 등 뒤에서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문간으로 떠밀렸다. 이렇게 세 사람은 홀 안의 야유와 욕설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다. 한편 오케스트라는 대포화를 쏘아내는 듯한 트롬본의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공뜨르당서 춤곡 연주를 끝냈다.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 나나는 예전에 그 작은 방에서 12시간을 자고 난 다음에 일주일간은 아주 얌전하게 있었다. 수수한 작은 드레스를 고쳐 입고 모자를 쓰고는 끈을 올린 머리 밑에 메었다. 더구나 어떤 도덕적 열망에 사로잡혀서 집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다. 집에서 마음대로 벌 수도 있고 작업장의 상스러운 얘기를 안 들어도 된다. 그런 뒤 그녀는 일감을 찾고 탁자 앞에 앉아 처음 며칠은 5시부터 일어나서 오랑캐꽃 줄기를 굴려서 말렸다. 그러나 몇 그로스를 넘기고, 이 그로스는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1그로스는 12타로서 144개라고 하네요. 1그로스가 144개. 그러나 몇 그로스를 넘기고 나서는 이를 앞에 두고 기저귀를 켰다. 두 손이 저려 경련이 일었다. 줄기를 감는 요령을 잃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집안에 털이 박혀 있자니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6달 동안 기분 좋은 바깥바람을 쐬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접착 풀단지는 말라붙고 꽃잎에도 초록빛 색종이에도 기름이 묻고 바랬다. 주문을 했던 사람은 직접 3번이나 찾아와서 손실된 공급품 대금을 청구했다. 나나는 하늘 없이 놀고 먹으며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고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와 맞붙어 싸웠으며 여자들끼리 불쑥 혐오감을 겉으로 내던졌다. 이런 생활이 계속될 수는 없었다. 12일째에
딸은 엉덩이를 감쌀 정도의 드레스와 귀를 가리는 작은 모자만을 가방에 넣어 도망쳐버렸다. 여자애가 돌아와서 마음을 잡은 듯한 모양을 보고 속을 끓이고 있던 로리의 부부는 나자빠질 정도로 좋아라 웃어댔다. 두 번째 등장, 두 번째 창녀의 정발. 그런 여자들은 차에 실어서 생 라자르 교도소로 보내. 아니 정말 희극이다. 나나는 잘도 빠져나가는구나. 그래, 쿠포 부부가 그 여자애를 집에 놔두고 싶으면 그 애가 좋아하는 것을 몸에 꿰매어서 새장 속에 넣어두면 될 것이다. 쿠포 부부는 사람들 앞에서는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서 시원하다는 척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화가 났다. 하지만 아무리 심한 노여움도 언제나 그때뿐이었다. 얼마 가냐나 그들은 나나가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 애가 하고 다니는 짓은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던 제르베즈는 이제 사람들 험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그 행실 나쁜 애와 마주쳐도 따귀를 때려 자기 손을 더럽히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 일은 다 끝났다. 설령 거리에서 벌거벗은 채 땅바닥에 쓰러져 죽어간다 해도 그 깔보년이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대로 지나쳐 버리겠다고 했다. 나나는 근처의 모든 무도장을 들끓게 했다. 렌 블랑시로부터 글랑살롱 드라폴리에 이르기까지 나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가 엘리제 몽마르트에 들어가자 콩뜨르당스를 추면서 까제처럼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려고 사람들이 탁자 위에까지 올라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붉은 성에서 두 번이나 내쫓겼던 나나는 아는 사람이 오면 함께 들어가려고 출입문 앞에서 맴돌기도 했다. 큰 길을 향한 검은 공이나 포아소니엘의 거리의 터키 황제는 훌륭하게 차려입었을 때 가는 꽤 고상한 무도장이었다. 검은 공과 터키 황제가 고급 무도장이네요. 그러나 동네 한 수많은 캬바레 중에서도 그녀는 질척한 앞마당에 있는 은둔자 무도장과 카드란 골목이 있는 로베르 무도장을 자주 떠나들었다. 작고 더러운 두 집은 6채의 캔케식 등불을 켜놓아 어딘가 안정감이 있고 모두 흐뭇한 기분으로 자유를 누리며 춤추는 남녀들은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안쪽에서 마음대로 포옹할 수가 있었다. 나나의 생활에도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어서 마치 지팡이를 정말로 휘두르는 듯 멋지게 차려입는가 하면 더러운 하녀처럼 먼지투성이로 청소하는 모습일 때도 있었다. 아, 그녀는 정말 제멋대로 살고 있었다. 쿠포 부부는 몇 번이나 수상쩍은 곳에서 딸을 분명히 본 듯 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딸을 억지로 알아볼 필요가 없도록 등을 돌려 반대쪽으로 달아나곤 했다. 홀에 있는 온갖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으면서까지 이 수치스러운 딸을 집으로 데려갈 생각은 이제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10시쯤이었다. 그들이 막 잠자리에 들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나였다. 잠잘 곳을 찾아 들어온 것이었다. 그런데 그 꼴이란 맙소사. 모자도 쓰지 않고 옷은 누더기 헝겊이며 구두는 뒤축이 찌그러져 있었다. 그야말로 경찰한테 잡혀 보호소에 갇힐 차림새였다. 물론 그녀는 매를 얻어맞았다. 그리고 딱딱한 빵을 보자 털썩 주저앉으며 빵을 움켜쥐고 개걸스럽게 먹었다. 그러고는 기진맥진하여 마지막 한 입을 입에 문 채 잠들어버렸다. 그래서 전과 같은 생활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나나는 몸이 좀 나아지자 어느 날 아침 깜짝같이 사라져버렸다. 누구 하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새처럼 날아가고 만 것이다. 그리고 몇 주일, 몇 달이 지나가서나 나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그녀가 또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결코 어디에 갔다 왔다고 말하지 않았다. 핀셋으로도 집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진 채로 여러 번 돌아왔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끓긴 상처투성이였으며 또 어느 때는 번드르르한 차림이었으나 지나치게 방탕한 생활로 거의 서있지도 못할 만큼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부모는 그런 일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때려봐도 소용이 없었다. 발로 걷어 차여도 딸은 일주일에 얼마로 정해놓고 머무는 여인 속에 돌아오듯이 천연덕스럽게 부모 집으로 자러 들어왔다. 얻어맞은 것을 숙박비 대신으로 생각하는 나나는 잠시 생각해보고는 그쪽이 이익이라고 여겨지면 돌아와서 매를 맞았다. 게다가 때리는 이들도 지치기 마련이었다. 쿠포 부부는 결국 나나의 생활을 너그럽게 봐주게 되었다. 돌아오건 말건 문만 열어젖혀 놓고 다니지만 않으면 되었다. 맙소사, 습관은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성실성을 담게 한다. 다만 한 가지,
제르베지를 몹시 화나게 하는 게 있었다. 그것은 나나가 땅에 끌리는 드레스를 입고 깃털들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나타날 때였다. 아니, 그런 사치를 그저 참을 수만은 없었다. 나나가 바란다면 방탕하게 지내더라도 어머니에게 돌아올 때는 적어도 노동자다운 옷차림이어야 했다. 땅에 끌리는 드레스는 건물 안에 큰 소동을 일으켰다. 로리의 부부는 비웃었고 랑테에는 몹시 들떠서 그녀의 좋은 향내를 맡으려고 나나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보슈 부부는 딸 폴린에게 그런 요란한 차림을 한 계집애와는 어울리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그리고 제르베즈는 나나가 가출했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점심때까지 죽은 듯이 자는 것이 미워서 마찬가지로 화를 냈다. 가슴팍을 헤쳐놓고 올린 머리에는 핀을 잔뜩 꽂고 새파라진 채 숨을 헐떡이며 마치 죽은 것처럼 잤기 때문이다. 제르베즈는 아침나절에 대여섯 번은 딸을 흔들어대며 배에다 물을 잔뜩 끼얹겠다고 협박했다. 이 게으른 아름다운 딸이 사내를 알게 되면서부터 악덕으로 풍만한 몸을 반쯤 드러내놓고 눈도 못 뜰 정도로 살갗이 넘치는 색정을 발산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점점 더 화가 났다. 그러나 나나는 한쪽 눈만 잠시 떴다가는 다시 감으며 몸뚱이를 더욱 길게 뻗었다. 어느 날 제르베즈는 딸의 문란한 생활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이렇게 진이 빠져 돌아오는 걸 보면 사병과 놀아난 게 아니냐고 다그치 물었고 마침내 젖은 손으로 딸의 몸을 흔들었다. 딸은 화가 나서 이불 속에서 뒹굴며 소리쳤다. 그만하면 됐잖아요. 엄마, 남자들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엄마도 마음대로 했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요. 뭐라고? 어머니는 말을 더듬었다. 그래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엄마도 툭하면 속옷바람으로 산책하던데 저 아래쪽에 살 때 아버지가 코를 골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이 엄마에게는 시시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재미있다고요. 그러니 나 좀 가만히 놔둬요. 나에게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지 말았어야죠. 제르베즈는 새파랗게 찔려서 손을 떨면서 자신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돌아섰다. 한편 나나는 엎어져서 두 발로 베개를 끌어안고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쿠포는 투덜거릴 뿐 이제 그는 따귀를 때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렇다고 그를 도덕관념이 없는 아버지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저 술 때문에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모든 판단력을 빼앗긴 것이다. 이제는 끝났다. 그는 6달 전부터 술에서 깨어난 일이 없었으며 마침내는 술을 마시고 쓰러져 생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것은 그로서는 시골 어딘가에 가는 셈이었다. 로리의 부부는 싸구려 독주 공장님의 영지 나들이라고 말했다. 몇 주일 뒤에는 병도 좋아지고 너부러진 몸도 다시 죄어져 보호시설에서 나왔으나 또다시 수선해야 할 만큼 몸이 망가지는 날에 이르곤 했다. 그래야 그는 3년 동안 7차례나 생탄병원에 신세를 졌다. 동네에서는 병원에서 그를 위해 독방을 비워놓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그러나 이야기는 더 고약해져서 이 고집센 주중뱅이가 매번 점점 더 몸을 망치고 재발을 거듭하여 마침내는 곤두박질 치는 꼴이 눈에 선하다고 했다. 썩어버린 통의 태가 하나씩 삭아서 마지막으로 탁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더구나 쿠포는 몸치장도 잊어버렸다. 유령처럼 보였다. 알코올이 그의 몸에 스며들어서 몸이 오그라들어 화학실험실 표변병동 속에 든 태아 같았다. 그가 창 앞에 서면 그 갈비뼈를 통해 햇빛이 비쳐 보일 정도로 비쩍 말라 있었다. 두 볼은 움푹 패이고 혐오감이 드는 눈에서는 큰 성당의 촛대에 불도 켤 수 있을 만큼 초 같은 눈곱이 흘러나왔다. 거칠어진 붉은 얼굴 한가운데는 코만이 한 송이 카네이션처럼 붉고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그가 40살밖에 안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허리를 굽히고 비틀거리면서 폭삭 늙은 모습으로 지나가는 그를 보며 가벼운 전율마저 느꼈다. 손 떨림증은 점점 심해지고 특히 오른손은 완전히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컵을 입에 가져가는데 두 주먹을 사용해야만 될 정도였다. 너무 떨려 제기랄. 다른 가혹한 일들은 이제 될 대로 되려는 심정으로 받아들였지만 이것만은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자신의 손을 마구 저주하며 원망도 해보고 떨리는 손을 앞에 놓고 몇 시간씩이나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이를 어떨 때는 손이 개구리처럼 팔딱거리는 것을 바라보며 말없이 화도 더 이상 안 내고 그 속에 어떤 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손을 춤추게 하는가 밝혀내리는 듯 했다. 어느 날 밤 제르베즈는 술주정배기의
익은 볼 위로 커다란 눈물방울 두 줄기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나나가 밤늦게 몇 번 부모 집으로 잠을 자러 온 마지막 여름에는 쿠포의 상태가 특히 좋지 않았다. 싸구려 브랜디가 목구멍에 새로운 음을 준 것처럼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다. 한쪽 귀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며칠 뒤에는 시력까지 나빠졌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굴러 떨어지지 않으려면 난간을 꼭 붙들어야만 했다. 그의 건강은 어떤가 하면 제르베즈는 이른바 아예 쉬고 있다고 말했다. 쿠포는 머리가 몹시 울리고 눈앞이 빙빙 돌 정도로 현기증이 났다.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팔과 다리를 사로잡았다. 얼굴빛이 새파래져서 주저앉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다. 그리고 몇 시간씩이나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런 고비가 지나면 온종일 그의 팔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다. 수없이 자리에 누웠다. 그는 몸을 동그랗게 웅크리고 이불 속으로 숨어 병든 짐승처럼 언제까지나 거친 숨소리를 뿜어냈다. 그러면 생탄에서 신세를 지던 때와 같은 광기가 나타났다. 의심이 많아지고 불안해지며 심한 열에 들떠서 미쳐 날뛰며 뒹굴고 작업복을 찢고 경련을 일으킨 입으로 가구를 물어뜯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여자애같이 우는 소리로 흐느끼며 자기는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어느 날 밤 제르베즈와 나나가 함께 돌아와 보니 그가 침대 위에 없었다. 그의 자리에는 긴 베개가 놓여 있었다. 그녀들이 침대와 벽 사이에 숨어있던 그를 찾아내자 쿠포는 이를 들들 떨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고 말했다. 두 여자는 그를 다시 침대에 누이고 어린아이처럼 달래주어야만 했다. 쿠포는 단 한 가지 처방밖에 몰랐다. 싸구려 브랜디를 반병점 위장에 흘려 넣어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었다. 그는 아침마다 이렇게 해서 신물을 토하는 고통을 가라앉히곤 했다. 오래전부터 기억력은 사라졌고 머리는 텅 비었다. 그러면서도 일어나기만 하면 자기는 병에 걸린 적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병을 비웃었다. 그렇다. 그는 건강하다고 말하면서도 병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일에 대해서도 엉망이었다. 나나가 6주 동안이나 가출했다가 돌아와도 근처에 심부름을 갔다 왔다고 밖에 생각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나는 남자 팔을 낀 채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그녀가 아무리 우스갯소리를 해도 그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만약 의자가 없었다면 그녀는 아버지를 깔고 앉았을 것이다. 첫 서리가 내릴 무렵 나나는 과일 가게에 가서 구운 배가 있나 보고 오겠다고 하더니 다시 도망쳐버렸다. 그녀는 겨울을 불기 없는 난로가에서 떨기가 싫었다. 쿠포 부부는 배를 기다리면서 나나를 고약한 여자애라고 욕할 뿐이었다. 틀림없이 나나는 돌아올 것이다. 지난 겨울에도 2수짜리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3주 뒤에 왔으니 말이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주 먼 곳까지 나들이한 모양이었다. 6월이 되어 밝은 해가 따뜻하게 떠올랐는데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긴 틀린 모양이다. 분명 그 애는 어딘가 흰 빵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내고 말았을 터였다. 아주 궁색하게 된 어느 날 쿠포 부부는 딸의 쇠 침대를 팔아치워서 그 6프랑의 돈을 생토항에서 몽땅 마셔버렸다. 그 침대는 그들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7월 어느 날 아침 비르지니는 지나가는 제르베즈를 불러 간밤에 랑테가 두 친구를 데리고 와서 식사를 했다고 하며 접시 닦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제르베즈가 모자장이가 좋아하는 음식 기름으로 번질거리는 집 접시를 닦고 있는데 모자장이는 가게에서 아직도 입을 우물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외쳤다. 모르고 있지 애 엄마는 엊그저께 나나를 봤다고. 비르지니는 카운터 앞에 앉아서 눈앞의 사탕병과 서랍이 비어가는 것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가 화가 나서 고개를 흔들었다. 어차피 끝에 가서는 서먹한 상황이 오고야 말 테니까. 랑테는 정말 나나를 자주 만났다. 나나가 그 불길의 손에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이 녀석은 여자에게 눈독만 들이면 어떤 나쁜 짓도 사양치 않는 놈이다. 그때 비르지니와 아주 사이가 좋아져서 많은 신뢰를 받고 있던 러라 부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매우 쾌활하게 뾰로통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떤 뜻으로 그 애를 만났다는 거죠? 그건 아주 좋은 뜻으로지. 모자장이는 기분이 좋아서 수염을 꼬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 애는 마차를 타고 있었고 나는 진창길을 걷고 있었지. 정말이야 맹세도 좋아. 그 모양이라면 걱정할 게 없어. 그에게 찰싹부터 얘기하고 있던 도련님들은 모두 되게 행복해 보였으니까.
그는 눈을 번뜩이며 가게 안쪽에 서서 접시를 씻고 있는 제르베즈를 돌아다 보았다. 그래, 그 애는 마차에 타고 멋진 옷을 입고 있었어. 나는 그 애를 몰라봤다고. 상류층 귀부인 같은 모습이었어. 꽃처럼 싱싱한 얼굴에 새하얀 이가 내다 보이더군. 그 애가 장갑을 끼고 내게 미소를 보냈고, 자작이라도 문 모양이지. 출세했어. 우리 같은 건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엄청난 행운을 잡았어. 가난뱅이 매춘부가. 사랑스러운 고양이. 아니, 그렇게 귀여운 고양이란 상상할 수도 없을걸. 벌써 오래전부터 접시는 깨끗하게 반짝이고 있었는데도 제르베즈는 접시를 계속 문질러 닦았다. 비르지니는 내일 어찌 치러야 될지 모를 두 장의 청구서 때문에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편 랑띠에는 퉁퉁하게 살이 찌고 기름기가 번지르한 모습으로 부지런히 사탕을 먹고 그것을 땀으로 흘렸다. 그러면서도 이미 대부분 먹어치워서 망해가는 식료품 가게 안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아이들에게 보내는 정열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렇다. 후아송 부부의 가게를 깨끗하게 해치우기 위해서는 이제 초콜릿 사탕 몇 개를 와삭와삭 씹어먹고 보리사탕 몇 개만 빨아먹으면 된다. 갑자기 그는 근무 중인 푸아송 경찰이 넓적다리에 칼을 들컥거리며 건너편 보도를 말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랑띠에는 더 흥겨워졌다. 그는 비르지니가 남편을 바라보게 했다. 좋아, 그는 중얼거렸다. 바댕그 녀석, 오늘 아침에 정신이 든 모양이로군. 조심하라고. 그가 엉덩이를 지나치게 꽉 조이고 있어. 범인을 잡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모양이야. 제르베즈가 자기 방으로 올라가 보니 쿠폰은 예전에 하던 발작으로 얼이 빠져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죽은 듯한 눈으로 바닥 타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도 팔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앉아 더러운 치마 위에 두 손을 늘어뜨렸다. 그리고 15분쯤 그와 마주 바라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나 소식 들었어요. 마침내 제르베즈가 속삭였다. 당신 딸을 본 사람이 있대요. 그래요. 그 애는 아주 멋쟁이가 되어서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 애가 아주 행복해요. 그 애가 설마하니 세상에 그럴 수가. 내가 그 애 처지가 된다면 훨씬 더 잘할 텐데. 쿠폰은 여전히 타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일그러진 얼굴을 쳐들고 바보처럼 웃으며 더듬더듬 말했다. 이봐 귀염둥이. 난 당신을 말리지는 않아. 세수만 하면 당신도 꽤나 예쁜 얼굴이지. 왜 다들 그러잖아. 아무리 헌 냄비라도 찾아보면 뚜껑은 있다고. 제기랄 그것으로 형편이나 좀 나아졌으면